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1년도 안 돼서 주제 파악도 못하는 게 자기가 갑인 줄 알고 갑질하던 남편 얼굴에 이혼장 집어던져버린 3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장모님은 자기의 두 번째 어머니나 다름없다며 세상 온갖 사력 있고 마음 씀씀이 좋은 사람인 척은 다 하더니 그 본심을 드러내는 데는 단 6개월도 걸리지 않았어요. 어릴 적부터 집안 형편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제가 대학 재학 중에 지병으로 병원 들락날락 하시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부터 원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집안의 실질적인 가장이 되어야만 했어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인 건 작은 빌라이긴 하지만 어머니 명의로 남겨져 있는 게 있다는 거였습니다. 대학 졸업하자마자 취직 준비하는 시간도 아까워 부르는 회사 중에 그나마 가장 조건이 좋은 회사로 들어가야 했네요. 하지만 급하게 들어간 회사치고 대우도 괜찮고 조건도 좋은데다가 이제 연차까지 쌓이고 하니 월급도 괜찮은 편이라서 처음 가장 역할을 하게 되었을 때보단 많이 힘들지가 않네요. 처음에는 생활비 대랴 동생 학비에 제 학자금 대출까지 갚느냐 아주 허리가 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동생도 이제 졸업해서 지방에 있는 회사지만 연봉 높은 회사로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저랑 생활비 반반해서 같이 내기 시작했어요. 동생 취직하고부터는 저도 연봉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 그때부터는 돈이 꽤나 모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버지처럼 지병이 있던 건 아니지만, 저희 어머니가 몸도 약하고 체력도 많이 안 좋은 편이세요. 그래서 제가 가장 노릇을 해야 했었지만, 그렇다고 어머니도 집에 가만 계셨던 건 아니었습니다. 적당히 당신이 힘이 닿는 한에서 동네 가게들 돌아다니며 소일거리들 받아다가 가게에 보탬을 하셨고요. 하지만 어머니 건강이 날이 갈수록 안 좋아지시는 바람에 동생이 취직한 후부터는 일을 쉬고 계세요. 그래도 아는 지인분들이 일손이 필요한 일이 있으면 어머니가 가서 도와주러 다녀오시긴 하셨고요. 그래도 온 가족이 힘을 합치고 나니 자리가 잡히고 나서부터 4년이 지난 시점에 겨우겨우 재개발에 들어가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수 있었습니다. 남편과 연애는 그때쯤부터 시작하게 되었어요. 사실 그전에도 연애는 몇 번 했습니다만 동생은 지방회사에서 기숙사 생활을 하고 있던 관계로 여전히 제가 가장의 역할을 해야만 했어요. 그렇다 보니 노후 준비가 안 된 홀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는 제가 당시 연애 상대들한테는 결혼까지 이어지기에는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었던 건지 항상 끝이 좋지는 않았습니다. 동생이 취직 후에 보태주는 생활비까지 보태면 어머니 혼자 지내시기에 큰 지장은 없었겠지만 아무래도 어머니가 건강이 계속 안 좋아지시고 하다 보니 제가 따로 떨어져 나오기엔 힘든 부분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당시 연애하던 사람들과는 조금 다른 점이 있었어요. 남편은 홀어머니를 모셔야 한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있던 저를 색안경 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런 저를 대단하다고 추켜 세워줬지요. 남편은 자식된 도리로 부모님을 모시는 책임이 따른다는 건 당연하다 말했습니다. 제가 홀어머니 모시는 입장이 아니었다면 정말 부담스럽고 듣기 싫은 말일 텐데 입장이 바뀌니 그만큼 마음이 편해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물론 남편의 의중에는 나중에 시부모님을 책임져야 할 상황이 오면 시부모님과의 합가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는 말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결혼하자마자 시부모님도 모시고 친정어머니와 온 가족이 함께 살자는 말은 아니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시부모님 쪽은 노후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것도 알게 되었고 시부모님 당신들도 딱히 합가에 대해서는 크게 기대도 생각도도 안 하시는 눈치였거든요. 친정어머니께서도 당신 때문에 제가 나이 먹고 결혼도 못하고 있는 거 보기 안타까워 하시기도 했고, 결혼을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 보였지요. 친정어머니도 남편을 엄청 마음에 들어 하셨어요. 영업직이다 보니 특유의 넉살이 있는데 부침성이 좋은 모습이 어머니를 안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게 어머니도 사실 남편이 제가 좋아서 결혼하는데 늙은 노모가 딸려오면 싫어하지 않겠냐 하고 장모님 모시고 처가살이 하면서 살자드는 사위가 썩 부담스럽다 느끼고 계시던 상황이거든요. 그렇게 남편과는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남편이 모아놓은 돈이 6천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도 사실 아파트를 분양받은 뒤 남은 돈이 2천 정도밖에 남지 않기는 했습니다. 허나 명의야 친정어머니 앞으로 되어 있었지만 사실상 제 집이나 다름없었기에 모아놓은 돈을 가지고 따지고 들기엔 제가 더 적게 해온다고 할 상황은 아니었지요. 남편 말로는 군대 취직 준비에 이런저런 일이 있다 보니 많이 모으지 못했다고 말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그건 걱정할 문제가 아니지 않냐는 말을 하더라고요. 제가 집이 있으니 자기가 혼수는 서운하지 않게 채워오겠다 했어요. 요즘 시대도 뭐 남자가 집 해오고 여자가 혼수해오는 시대도 아니고 괜히 돈 문제로 왈가왈부하면서 다투는 것도 싫었어요. 그렇다고 제가 이미 집이 있는데 남편한테 집값만큼 뭐 해오랄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또 결혼 준비를 한참 하다가 남편이 어렵게 말을 꺼내기를 그냥 혼수도 안 해오면 어떻겠냐 물어오더라고요. 무슨 소리를 하려고 그러는가 싶었는데 어차피 지금 집에 저희가 쓰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굳이 뭐하러 새 것까지 사면서 새로 채울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새 것도 우리들 손에 들어오는 순간 준 거 아니겠냐고요. 100번 양보해서 틀린 말은 아니라지만 당시 집에서 쓰고 있던 것들이 전부 옛날 집에서 가져온 것들이었어요. 그때쯤부터 해서 남편과 결혼 이야기가 오고 가기 시작했고 남편이 혼수를 해오기로 되어 있었다 보니 미리 채워놓으라고 할 수는 없었으니 그때까지 당장 쓰자는 취지로 들고 왔던 것이었거든요. 남편은 밥솥이 밥만 해주면 되고 세탁기가 빨래만 해주면 되는 거 아니겠냐면서 그냥 가지고 있는 걸 쓰는 게 어떻겠냐는 식으로 자꾸 물어왔습니다. 그래도 오래된 것들이라 에너지 효율이 떨어지는 것도 많고 솔직히 오래 써온 것들이라 바꾸고 싶었던 마음도 컸지만 요즘 나오는 것들이 기능면에서도 옛날 것들하고 비교하면 압도적으로 좋잖아요? 그래서 조금 주저하고 있으니 남편이 저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장모님 모시고 살겠다고 말할 정도로 마음 씀씀이가 좋은 사람이라 생각했으니 그 말을 철석같이 믿은 제가 잘못이겠지만 그때 당시에는 남편한테 이런 계획이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하지 못한 상황이었어요. 남편 말은 솔직히 신혼가 전이나 가구들이 다 허세 아니겠느냐고 하더라고요. 따지고 보면 집들이 때 지인들 몇 명, 가족들 몇 명 초대해서 우리 이만큼 갖춰놓고 산다? 그때 자랑 한번 하고 나면 끝나는 거고 가정가구들이 날이 갈수록 발전하는데 일단 우리가 돈을 좀 더 모아놓고 나서 그때 돼서 갖추면 좋겠다는 거예요. 집이 해결된 상황인데 돈을 왜 더 모아야 한다는 거냐 물으니 지금이야 자기가 저희 어머니 모시고 살게 되었으니 지금 제 집에서 사는 게 문제가 될 게 없지만 만약에 자기 부모님까지 모셔야 할 상황이 오면 24평 아파트는 너무 좁지 않겠냐고 하더군요. 그러니 좀 더 모아서 우리가 한 40평대 아파트를 구할 때까지는 최대한 허리띠를 졸라매자는 거예요. 나중에 가면 우리 둘 사이에 아이도 분명히 생길 텐데 양가 부모님 모시고 살면 방 3개짜리로는 택도 없고 대가족이 좁은 집에서 살 수는 없지 않겠느냐 하더라고요. 시부모님이 결혼할 당시에도 합가할 생각은 전혀 없던 것처럼 말씀하긴 하셨고 설령 실제로 그렇게 된다 해도 좀 더 훗날의 이야기라 생각했지만 어느 정도 미리 준비를 해놓고 싶어서 그러는 거라 생각했어요. 지금 제 연봉과 자기 연봉을 합친다면 못해도 1년에 6천 이상은 저축할 수 있다고. 거기에 제 동생이 어머님 생활비도 조금 보태주고 하고 있으니 그것까지 생각하면 7천, 8천도 모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4년, 5년만 고생하면 서울에는 무리겠지만 지금 제 집까지 정리해서 신도시 쪽에 40평대 신축 아파트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고 하는 게 남편의 계획이었습니다. 솔직히 듣고 보니 그럴싸하긴 했는데 1년에 그 정도 모을 계획이면 가정가구 새 거로 바꾸는 게 그렇게 무리가 될 거라고는 생각이 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때는 그 말이 일리가 있다 싶어서 당장 필요한 몇 가지만 하는 걸로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축복 속에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신혼 초반에는 남편이 집에서 정말 잘했어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모님은 자기의 두 번째 어머니나 마찬가지라면서 어머니 하면서 잘했거든요. 그런데 결혼 반년 만에 조금씩 본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퇴근하고 오니까
저희가 옷방 겸 창고같이 쓰고 있는 방에 있는 짐을 저한테 말도 없이 빼서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난데없이 대청소라도 하려고 하나 싶었는데 방에 들어가 보니 접이 식침대며 어디서 얻어온 건지 책상에 의자까지 해서 방처럼 꾸며놓았더라고요. 무슨 일로 저러나 싶었는데 남편이 말도 없이 한다는 소리가 신우가 자취방 계약이 끝나는데 2달 정도만 지낼 곳이 필요하다 해서 새로 계약할 거 없이 이리 오라고 했다는 겁니다. 이때 제가 어떤 표정을 짓고 있었는진 모르겠는데 남편이 저를 살피며 표정이 왜 그러냐며 혹시 자기가 하면 안 되는 짓을 한 거냐 묻는 겁니다. 사실 이때 어떻게 나와야 할지 살짝 고민이 됐어요. 남편 말대로 단지 2달뿐인데 남편이 저희 어머니한테 잘하는 것도 있기에 저도 당연히 시가족에게 남편이 하는 만큼은 해야 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살짝 들었거든요. 2달이란 기간이 길어봐야 얼마나 길겠냐 싶기도 하고 괜히 그것 때문에 보증금에 방구하러 다니고 그렇게 고생시키는 것보다 잠깐 와서 지내게 하는 게 더 낫겠다 싶었어요. 그렇게 신우가 잠깐 저희 집에 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처음 몇 일 동안은 제가 괜한 걱정을 했나 싶을 정도로 신우가 집에 거의 들어오지 않았어요. 아마 졸업한다 뭐다 하면서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기 바쁘구나 싶었던 것 같아요. 퇴근하고 오면 숙취 때문에 그런 건지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있고요. 신우도 신우 나름대로 눈치를 보는 건지 싶어서 강제로 나오라고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2달이 금방 흘러가겠구나 하고 안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친정어머니랑 같이 살면서 저희가 맞벌이를 하고 있다 보니 어머니께서 집안일을 대부분 도와주셨어요. 그런데 하루는 또 술 마시고 놀러 나간 신우를 제외하고 저희 식구들끼리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데 알 수 없는 소리를 꺼내더군요. 장모님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식사 준비할 때 국을 한 번을 안 해주실 수가 있냐며 결혼 반년 만에 처음 반찬 투정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집마다 먹는 게 다르긴 하지만 일단 저희 가족은 식사할 때 국을 잘 안 먹어요. 탕 종류나 찌개는 근근히 먹는 편인데 매 끼니마다 무조건 국물이 있어야 하지는 않아요.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졌을 때부터 병원에서 일단 국물 요리는 조금 줄이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도 들었어서 그게 버릇이 돼서 저희도 덩달아 국을 아예 안 먹게 되었거든요. 국이 없다고 해서 식사를 부실하게 주시는 것도 아니고 저희 출근하면 힘써야 한다고 아침밥까지 차려주시는 데다가 여지껏 국 없이도 잘만 먹어놓고선 저희 때문에 고생하신다는 말은 못할 망정 저희 어머니가 잘못하고 있는 것 마냥 말하니 어이가 없더라고요. 어머니께서 그런데 아무 말도 못하고 계시길래 보다 못한 제가 남편한테 여태까지 잘만 먹다가 왜 난데없이 국말 타령을 하느냐 물었더니 남편이 당당하게 하는 소리가 더 어이가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동생이 매일같이 저렇게 숙취로 고생하는데 해장국 하나 있으면 얼마나 시원하겠냐고 하는 겁니다. 지가 무슨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건 아는지 저게 제정신으로 하는 소린가 싶었네요. 지 동생이 매일같이 술독에 빠져 사는 게 뭐가 자랑이라고. 장모님한테 술 퍼마시고 정신 못 차리는 동생 회장까지 책임져 달라는 게 할 소리인가요? 애초에 신우가 저희 가족들한테 살갑게 굴면 생각이나마 해볼 만한 문제겠지만 낯을 가린다고 그러는 건지 뭐 때문인지 집에 있으면 방문 틀어막고는 코빼기도 안 비추고 누가 집에 들어오든 나와볼 생각도 안 했거든요. 집에서 식사도 남편이 동생 좋아한다고 피자나 치킨 같은 거 시켜주지 않으면 집밥은 입에도 안 되는 게 신우였어요. 그런데 뭐가 이쁘다고 그걸 챙겨주라고 하는가 싶어서 신우 속 버리는 게 그렇게 걱정되면 그냥 아파트 밖에만 나가도 해장국집이 한두 개가 아니니 포장을 해다 주던지 돈 10,000원 쥐어주고 먹고 오라고 하면 되는 거 아니냐 했지요. 남편은 제 말에 분위기 파악도 안 하고 우리 돈 모은다고 긴축하고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밖에서 사 먹는 게 말이 해장국이지. 그거 다 조미료 덩어리라서 속을 더 버려놓을 거 아니냐고 따져묻더군요. 그 말에 저도 신우가 해장국을 먹고 싶으면 알아서 먹게 내버려두고 아님 말라고 했어요. 한 번만 더 밥상머리 앞에서 반찬 투정하고 헛소리하면 그때부턴 사이좋게 신우랑 나가서 사 먹게 밥도 안 주겠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날부터 한 3일 정도는 입이 대빨 나와서 시위한다고 밥 먹으라고 해도
아침 먹으면 속이 부대낀다니 회사에서 먹고 왔다느니 하면서 밥도 안 먹고 대화도 피하더군요. 상대를 안 해줬더니 누가 손해인지는 아는 건지 은근슬쩍 아무 일도 없던 척 행동하더라고요. 장모님은 두 번째 어머니라더니 진짜 가족 앞에서는 남보다도 못한 소리를 하는 모습에 적잖이 실망을 했는데 그 일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은 어느 날이었습니다. 오랜만에 칼퇴를 해서 집에 들어왔는데 현관문 비밀번호를 누르려는데 집 밖까지 신우가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무슨 일인가 해서 급하게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신우가 블라우스 하나를 들고 저희 어머니한테 큰 소리를 치고 있던 겁니다. 신우한테 저희 어머니가 사돈어른인 것까지 떠나서 그냥 모르는 사이로 만났어도 어른인데 아줌마 아줌마 거리면서 소리를 치는 모습을 보니 묻고 따질 것도 없이 저도 모르게 신우의 뺨을 올려붙여버리고 말았어요. 자초지종도 모른 채 저도 감정적인 부분이 있었지만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어머니한테 버르장머리 없게 구는데 그게 신우가 아니라 그 누구였어도 똑같이 행동했을 겁니다. 신우는 얼굴을 부여잡더니 오빠 오면 다 죽었어 성질을 부리며 방문을 부서져라 닫고 들어가더군요. 어머니도 많이 놀라셔서 냉수 한 잔 가져다 드리고 잠깐 상황을 정리하고 있는데 얼마 안 있어서 남편이 퇴근하고 들어왔어요. 남편 또한 무슨 상황인지 알아볼 생각도 없이 저한테 어떻게 내 동생 뺨을 때릴 수가 있냐며 문 열고 들어오자마자 다짜고짜 저한테 성질을 부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동생이 어땠는지 아느냐며 아예 온 가족이 다 모여 있으니까 한 번 삼자되면 해보자고 방으로 기어 들어간 신우를 나오라 했습니다. 신우도 지 오빠가 와서 그런가 기세가 등등해서 그제서야 방에서 기어 나오더라고요. 손에 들고 있던 블라우스를 바닥에 패대기 치면서 이게 얼마짜린지는 아냐고 큰 소리를 내더라고요. 듣자 하니 저희 어머니가 빨래를 돌려놓았는데 세탁바구니 안에 그 옷이 들어있었다는 거예요. 세탁바구니에 처박아둔 걸 친정어머니가 무슨 가사도우미 분도 아닌데 그걸 확인하고 분류해서 옷이 안 상하게 잘 돌렸어야 했던 거 아니냐며 자기 옷 망가진 거 어쩔 거냐며 그걸 변상하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저게 사람인가 싶더라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도 모르게 또 신우를 한 대 때릴 뻔했어요. 남편도 자초지종을 듣고는 어떻게 신우 편을 들어줄 수가 없었던 건지 제가 신우뺨을 올려붙인 걸 가지고 걸고 넘어지는 겁니다. 더는 안 되겠다 싶어서 두 달이면 금방 지나갈 줄 알았고 신우가 이렇게 되먹지 못한 개념 없는 사람인 줄 몰랐다고 그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신우가 자기가 가길 어딜 가냐면서 우리 오빠 집이니까 나가고 싶으면 우리들이 나가라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우한테 이 집이 누구 집인지는 아냐고 버럭 소리쳤어요. 남편도 도를 넘어선 신우의 행동에 신우 편을 들지 못하니 결국 신우는 짐을 싸서 집에서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신우는 끝까지 사과 한마디 없이 욕짓거리만 계속하면서 끝까지 더러운 꼴을 보이고 나갔고요. 남편은 인간도 못 되는 신우라도 지 동생이니 걱정이 되었는지 따라 나가더라고요. 그리고는 어디 지낼 곳을 구해준 건지 새벽이 다 돼서야 집에 들어왔는데 자기도 할 말이 없는지 제 눈치만 보고 있더군요. 그리고 그날 자고 있는 저를 깨워서 남편이 긴히 상의할 일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솔직히 자기는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하면서 신우가 잘못한 거 100번 인정하지만 신우 앞에서 우리 집을 장모님 집이라고 말하는 게 그렇게 충격적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공동명의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하루라도 빨리 장모님 명의로 돼 있는 거 우리 이름으로 돌려놓는 게 맞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이제 신우도 이 집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알았으니 시부모님 생각에 자기 아들이 처가살이 하면서 맘고생하는 걸로 오해할까봐 무섭다는 거예요. 따지고 보면 우리가 오갈곳없는 장모님 모셔주고 살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고. 자기가 이 정도 희생을 하는데 공동명의를 요구하는 게 못할 건 아니라대요. 그리고 장모님도 오늘 일 잘한 거 없다면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는 소리 못 들어봤냐며 장모님이 집안일을 해주는 건 당연한 거랍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실수를 한 게 맞으니 거기서는 신우를 쫓아낼 게 아니라 오해를 풀고 좋게 넘어갔어야 하는 거라며 얼토당토하는 헛소리를 하길래 너도 엄마 집에서 쫓겨나고 싶냐고 한마디 해줬네요.
며칠 지나고 나서야 시누이를 들은 시부모님한테서 전화가 와서는 자식 교육 잘못 시킨 당신들 잘못이라며 저희 어머니한테 거의 사죄하듯 사과를 해왔어요. 그 와중에도 신우는 사과 한마디 없었고요. 하지만 시부모님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남편과는 사이가 완전히 틀어져 버리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신우가 쓰던 방으로 들어가 각방을 쓰기 시작했는데 제가 무슨 좋은 꼴을 보겠다고? 그날 진작에 끝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무슨 꼴을 더 보려고 2달을 더 버티고 있었네요. 시부모님도 신우나 남편이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잘못한 거 인지하고 계셨고 각방을 쓰기 시작했지만 시부모님이 그렇다는데 남편도 곧 저한테 사과를 해올 줄 알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 생각해 보려고 했었거든요. 그 와중에 친정어머니는 괜히 모시고 산다고 해서 눈치도 없이 같이 살기 시작했다며 그냥 월세라도 구해 나가서 혼자 살 걸 그랬다며 자책을 하셨어요. 그렇게 2달간 집안 분위기는 살벌했고 남편과는 서로 말 한마디 주고받지 않은 채 위태위태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거의 매일같이 전화하셔서 저랑 남편 사이가 나아지고 있는지 저한테 계속 물어오셨어요. 그렇게 궁금하시면 아들한테 물어봤으면 되었을 텐데 아들 눈치 본다고 저한테 매번 전화를 했습니다. 시어머니 생신이 얼마 남지 않았던 터라 시어머니도 저희가 혹시 안 올까봐 전전긍긍하셨고 하루빨리 화해를 하기를 바라셨던 것 같네요. 그래도 남편하고 잘 풀 수 있게 노력하시는 것도 있고 해서 회사에 반차를 내고 시어머니 선물이라도 적당한 거 하나 사가야겠다 싶어 집에 일찍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자마자 저는 할 말을 잃어버렸어요. 얼마나 오래 끓인 건지 집안 유리창에 물방울이 맺힐 정도로 어머니께서는 불 앞에 서서 속꼬리로 공국을 우리고 계셨거든요. 국도 거의 안 먹는 데다가 남편 저렇게 된 이후로는 집에서 식사도 거의 안 하고 있는데 뭐 하시는 거냐 물으니 어머니께서 우물쭈물 말을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저한테 다 보인 걸 어쩌겠어요. 어머니께서는 제가 남편하고 화해했으면 싶어서 곧 오는 시모 생일에 맞춰서 준비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좀 석연치 않은 게 있었어요. 속꼬리가 한 푼 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머니 생활비는 제 카드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를 사셨다면 그 내역을 제가 다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속꼬리는 결제를 한 기억이 없었으니 말이죠. 그리고 저는 모든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었네요. 남편이 저희 어머니를 시켜서 시모 생신날 가져다 드릴 테니 공국 좀 우려달라 했답니다. 그러면 저랑 화해도 생각해보겠다는 조건까지 붙여가며 말이지요. 어머니는 저랑 남편이 각방을 쓰게 된 부분에 있어서 당신 혼자 책임감을 느끼시던 게 있어서 저한테는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남편이 원하는 대로 준비를 시작했던 거고요. 장모님은 2번째 어머니라더니 장모님 생신은 집 앞 빵집에서 사온 케이크 하나로 대충 때우고 지 엄마 생일에는 2번째 어머니를 시켜서 꼬리공국을 고아놓으라 시켰던 거예요. 이미 이때 저는 이혼을 하겠다 결심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남편 불러 짐 싸서 내보내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그냥 그렇게 끝내자니 좀 억울한가 싶기도 했어요. 어머니가 끓이던 공국은 따로 다른 곳에 두고 마트에서 사골육수 파는 걸 사와서는 들통에 잔뜩 담아놓았습니다. 그리고 시모 생일 당일까지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 하고 있었지요. 어머니한테도 그냥 이혼할 거니 더는 상관마시라 말해놓았던 터라 아무 말도 따로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남편도 해놓은 말이 있으니 그간 각방 쓰며 한마디도 없더니 저한테 은근슬쩍 말도 붙이고 하더군요. 혼자 즐겁게 떠들고 있어라 했습니다. 그리고 다다음 날 시모 생일을 위해 남편과 같이 시댁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제가 알 리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아는 분이 어머니 생신이라고 꼬리를 고아다 주셨다는 거짓말을 하며 들통을 챙기더라고요. 조금만 더 하면서 꾹꾹 눌러 참았습니다. 그리고 시댁에 도착했지요. 시어머니도 겉으로 보기에는 저랑 남편이 같이 온 거에 대해서 많이 안심을 한 것처럼 보이더군요. 신우는 결국 취직 못하고 본가로 돌아와 시댁에서 같이 지내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그 싸가지는 어디 안 가는 건지 저를 본척만척 눈으로만 흘기고 지나가더군요. 남편이 시모한테 생신 축하드린다며 아양을 떨고는 아는 분이 엄마 되시라고 속골이 고아주셨다며 너스레를 떨길래
때는 이때다 싶어서 제가 대신 들고 있던 들통을 시가족들 보는 앞에서 남편을 향해서 힘껏 끼얹었습니다. 들통이 꽉 찰 만큼 들어있었으니 남편이 사골육수로 샤워를 하는 건 물론이고 집이 당장에 고기 부스러기부터 기름들로 개판이 돼버렸지요. 남편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며 소리를 지르길래 네 아는 분이 혹시 장모님 아니냐고 하면서 시모 앞에 남편이 장모님을 아주 식모로 알고 부려먹으려던 계획을 전부 다 말해줬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는 눈치로 남편은 사골육수를 뒤집어 쓴 채로 아주 허우적거리면서 있는데 속이 다 후련하더라고요. 시모는 자초지종을 듣더니 암만 집이 개판이 되고 아들이 그런 꼴을 당해도 뭐라 말도 못하고 있었고요. 그나마 저를 고깝게 보던 신우가 그래도 그렇지 집을 이 꼴을 만들어 놓았냐며 소리치길래 네 오빠가 그러더라고 한마디 해줬네요. 네 아직도 집에서 먹고 놀고만 있는 거 아니냐고. 네 오빠가 말하기를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 했으니 네가 이 집구석 치워놓으면 딱이겠다고요. 그리고는 시부모님 앞에 상황 보니 답이 나오시지 않느냐 묻고 이제 저는 볼장 다 봤으니 그만 이혼하겠다 말하고 시댁문 박차고 나왔습니다. 워낙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다들 어안이벙벙해 있어서 아무 일도 없이 빠져나올 수 있었고 저도 차에 타고 나서 시동 걸고 조금 멀리 떨어져 나오니 그때부터 긴장했던 게 한 번에 풀려 온몸에 힘이 쭉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그 길로 차 끌고 집에 가서 남편 짐까지 다 빼버렸지요. 솔직히 이 집에 남편 돈 들어간 거 단 하나도 없었기에 정리하는 건 하나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급하게 쫓아온 건지 머리에 고기 건더기가 말라붙어 있는 채로 남편이 집까지 와서는 자기가 다 미안하다고 하면서 처가살이 한다는 자격지심에 그랬다는 되도 않는 소리로 용서를 구하더군요. 더 볼 것도 없었습니다. 이미 마음 고친 지가 오랜데 그런 사과 몇 마디 듣는다고 풀어질 제 마음도 아니었고요. 남편은 용서를 구하는 척 미안하다 빌기 시작하다가 생각대로 안 되니 사골국물 들이부은 것, 신우뺨 올려붙였던 것 전부 폭행죄가 성립된다니 어쩌니 하면서 저를 고소해버리겠다. 그래서 이혼소송에서 위자료로 전부 다 뜯어가버리겠다 큰 소리를 치더라고요. 어디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보라고 하고 말았어요. 솔직히 그럴 수도 있겠다 해서 걱정스럽긴 했는데 그 후에 변호사 찾아보고 하니 저한테 불리할 게 하나도 없다 해서 안심했어요. 그 이후에 시부모님은 또 사과를 해왔습니다. 신우와 일이 있었을 때 했던 것처럼 다 당신이 자식 교육 잘못시킨 탓이니 원망하려거든 자기를 원망하고 남편은 좀 용서해달라 하시길래 됐다 그랬습니다. 시부모님이 정상이면 뭐 하겠어요. 당장 같이 사는 남편이 문제인데 사람 쉽게 안 변한다잖아요. 아들 자식 교육 잘 못 시키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자기 가족만 저렇게 최고라고 하는 거 보면 효자로서는 아주 으뜸 아니겠냐고 가족이에 평생 살고 싶은 것 같은데 그냥 품에 끼고 사시라고 대답해드렸네요. 친정어머니는 아직도 당신 때문에 제가 이혼하게 된 것 같다고 하시는데 이게 차라리 나은 것 같아요. 애초에 처가살이 하고 있는 주제 파악도 못하고 장모님을 모셔준다느니 어쩌니 하던 놈이었고 차라리 그 정체를 빨리 밝혀낸 게 다행 아니겠어요? 아니었으면 내 돈으로 시댁까지 호강시킬 뻔했으니 돈 한 푼이라도 시댁에 넘어가기 전에 재빠르게 갈라서 버린 게 말입니다. 동생도 다시 서울에 있는 지사로 파견을 나온다고 하니 다시 예전처럼 새 가족이서 알콩달콩 행복하게 잘 살아야겠네요. 제 결정에 후회가 없고 이제는 다 속이 후련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35살 여자입니다. 결혼한 지는 이제 3년 되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영업직을 하고 있고 저는 자영업을 하고 있어요. 늦게 시작한 사업인지라 결혼 생각은 딱히 없었는데 단골 손님 중 하나이던 신랑과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원래 결혼 전에는 서울에 있는 작은 집에 전세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하는 가게는 서울 외곽에 생겨난 신도시에 위치해 있고요. 남편은 제가 하는 가게 근처에 부모님과 살고 있었고
그 덕에 신혼집을 시댁에서 20분도 안 되는 거리에 구하게 되었습니다. 시댁이 가까운 게 부담이 되었지만 저도 출퇴근 거리가 거의 대폭 줄게 되었으니 장점이 더 많았습니다. 가게를 처음 시작했을 때는 근처 상가들이 활성화가 되어 있지 않아서 자신 있게 들어왔다가 망해서 나가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그 중에 하나가 될 뻔했어요. 그래도 아무리 힘들어도 이악 물고 버티고 또 버티다 보니 완전히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신도시 가게들 특성상 근처에 사는 단골들도 많아지고 입소문 타고 타 지역에서 오는 사람들까지 늘어나게 되어서 지금은 장사도 잘 되는 편이고 벌이도 웬만한 월급 받는 회사원들은 우습게 생각될 정도로 돈을 잘 벌고 있습니다. 남편은 중소기업 영업직인데 많이 파는 만큼 수당이 더 나오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더 한다고 해서 생활비에 몇 배를 벌어오는 건 아니고 돈 몇십만 원 더 벌어오는 게 전부예요. 제 장사가 자리가 안 잡혔을 때 남편이 좀 더 발품 팔아가며 고생한 건 사실이기는 한데 그마저도 돈이 얼마 안 된다는 거 알고 그 뒤로 원래 하던 만큼만 하고 말았거든요. 그런데 그때의 일을 가지고 제가 아주 돈을 다 까먹느라고 자기가 그걸 메꾸기 위해 아주 죽도록 일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저는 장사가 덜 되긴 했지만 믿진 적도 없었고 남편도 돈을 자기가 엄청나게 벌어오고 한 것처럼 말하는데 그런 적도 없었습니다. 누가 들으면 진짜 제가 남편 고생하는데 돈 뒤에서 다 까먹는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말을 했어요. 괜히 사실을 말해줘서 남편 기죽일 필요는 없는 것 같아. 남편 말에 그냥 장단 맞춰주면서 그랬지, 그땐 그랬지, 우리 남편이 고생 많았지 하면서 동의해주면 자기 같은 남편이 세상에 없다고 자기한테 잘하라고 하는데 기죽을까봐 오냐오냐 해주는 버릇을 아예 처음부터 들이지 말았어야 했나 봐요. 아무튼 사건은 작년 추석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명절이니 여기저기서 선물들이 많이 들어오지요. 명절 시작 전에는 남편 앞으로 이런저런 선물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왜 마트에서 일반적으로 파는 선물 세트 같은 것들 있잖아요. 샴푸 세트면 참치 식용유, 김 세트에 치약 세트 같이 선물용으로 나오는 것들이요. 그래도 영업직이라고 여기저기 발이 넓어서 그런가 자잘하지만 여러 가지 선물들 받아오더라고요. 추석을 앞두고 며칠 동안 퇴근길에 매일같이 양손 가득 선물 세트를 들고 들어왔어요. 엄청 자부심을 느껴 하더라고요. 영업직이긴 하지만 자기가 언제나 진실되게 사람들을 대하니까 이렇게 받아올 수 있는 거라고요. 이런 게 다 인맥이고 재산이 아니겠냐며 자랑처럼 이야기하는데 저는 그 모습이 그냥 애 같아서 귀여웠어요. 엄청 귀한 선물도 아니고 그냥 인사치레로 주는 마트에서 판매하는 선물 세트들인데 그래 거래처 사람이니 그냥 넘기기도 뭐해서 준다는 느낌이 더 강하긴 했는데 뭐 어떤가요? 자기가 좋으면 좋은 거라고 그래서 저도 그냥 기분 좋으라고 분위기 맞춰주었습니다. 맞다고 자기가 성실하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다 챙겨주는 거 아니겠냐고 같이 맞장구 쳐주면서 신나했죠. 사실 속으로는 쓰지도 않는 샴푸랑 치약들이며 자주 먹지도 않는 참치며 김이며 저걸 좁아터진 집에 어디다 정리해두고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고민되기도 했지만요. 그냥 적당한 데서 기분 내고 끝내면 참 어디 텔레비전에서 볼 법한 이상적이고 사이좋은 부부 사이처럼 보이고 좋았을 텐데 제가 추켜 세워주니까 콧대가 왕창 높아져 기고만장해져서는 장사하는 저를 걸고 넘어지더라고요. 저보고 너는 장사하니까 평생 이런 선물은 받지도 못할 거라고 하면서 지금 자기보다 돈 조금 더 번다고 자만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장사는 다 한때인 거고 자기는 지금 인간관계라는 진짜 재산을 가지고 있고 그 가치는 돈으로 환산 불가능하고 제가 벌어오는 돈보다 훨씬 가치 있는 것들이라고요. 선물 받아오는 것도 좋고 영업일 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 굳이 그걸 제가 하는 일하고 비교하면서 제가 하는 일을 무시할 필요는 없지 않나요? 그리고 제가 뭐 저 혼자 쓰는 돈 버는 건가요? 다 같이 쓸 돈 버는 건데 그걸 가지고 저런 식으로 입을 놀리니 기분이 안 좋았어요. 거기에 저도 명절 선물 아예 안 받은 거 아니었어요. 제가 가게 하면서 명절 앞두고 몇몇 손님들이 저한테도 이런 선물을 가져와 주시기는 했어요. 그런데 명절 선물로 들어오는 것들의 대부분이 사실 전부 쓰지 않는 것들이나 안 먹는 것들, 필요 없는 것들이 대부분이라 저는 그것들 전부 받아서 제가 갖는 대신에 아르바이트하는 직원들에게 전부 나눠줬어요. 그나마 식용유 같은 것들은 쓸모라도 있으니 한 병 두 병 두겠는데
남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여기저기서 선물들을 받아오니 그게 아주 처치곤란이 되더라고요. 당장 정리하기에는 한 장이 좁아서 전부 들어가기에는 자리가 모자라고 저대로 가지고 있다가 필요한 사람들 줄까 싶어서 그대로 보관해두자니 포장은 뭐 이렇게 쓸데없이 크게 만든 건지 대충 차곡차곡 쌓아만 놓았는데도 베란다가 아주 꽉 차버리더라고요. 남편한테 이제 겹치는 것들은 욕심부리지 말고 그만 좀 받아오라고 집에 더 이상 둘 곳도 없다고 말하니 너가 못 받아오니 질투나서 그러는 거냐고 비아냥대더라고요. 더 말하기도 짜증나서 그냥 받아오던지 말던지 하고 말았습니다. 아무튼 명절 연휴 다 보내고 나서 저도 오랜만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저한테는 명절 선물이 그때부터 들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평소 자주 오시는 단골 손님들이나 근처에 같이 장사하면서 친하게 지내는 분들이 고향 다녀왔다가 지역 전통주 같은 것부터 해서 고향에서 유명한 것들이라고 지역 특산품 같은 걸 이것저것 잔뜩 사가지고 오셨어요. 물론 전부 다 값어치 있는 선물들만 있던 건 아니었고 그 중에는 저처럼 쓸데없이 들어온 명절 선물 세트 때문에 받아온 거 처리한다고 연휴 기간 동안 들어온 선물 세트 다 들고 다니면서 필요한 거 골라보라고 말하며 땡 처리하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그나마 보관하기 편하고 소비가 빠른 스팸으로 다 받았네요. 집에 아무래도 잔뜩 쌓여있기 때문에 저도 필요가 없었지만 남편이 기고만장해서 떠들던 거 생각하니까 참 꼴불견이라는 생각이 들어 한 방 먹여주기 위해 싸그리 다 받아왔습니다. 그렇게 손님들이 주고 가시는 선물들 거절 안 하고 전부 다 하나둘씩 받아대기 시작했어요. 가게 구석에 집에도 이미 잔뜩 있는 쓸모없는 것들 쌓이기 시작하니까 조금씩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하나둘씩 쌓이는 게 남편이 거래처 사람들한테 받아온 것만큼 쌓이기 시작하니 그때쯤부터는 누가 이기나 오기가 생기더라고요. 게다가 제가 받은 것들은 선물 세트뿐만 아니라 지역 특산품같이 가치가 비교도 못할 정도로 훨씬 좋은 것들이 많았으니까요. 집에 가서 으스대던 남편 콧대를 꺾어줄 생각에 싱글벙글해 있었어요. 그러다가 친하게 지내던 분들 중에 한 분이 이 선물 사태에 쐐기를 박아줄 선물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제가 거의 가게 처음 오픈했을 때부터 같은 상가에서 동고동락하던 사장님이셨어요. 초반에 상가에서 다른 사람들 힘들다고 전부 다 떨어져 나갈 때 서로 좋은 이야기 주고받으며 끝까지 버텨 자리 잡으신 사장님이시거든요. 저희 부모님과도 친분이 있으세요. 명절 맞아서 저랑 저희 부모님께 주신다고 구이용 한우 세트를 2개나 가져다 주셨어요. 하나는 저희 부부가 먹고 하나는 저희 부모님 드리라면서요. 한 세트에 무려 25만 원씩 하는 선물 세트였고 저는 이걸 받으면서 이 정도면 남편이 제 기분 상하게 한 걸 가지고 저도 똑같이 그 코를 납작하게 만들어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은 일부러 퇴근도 늦게 했습니다. 차에 가득 차게 명절 선물 받은 걸 실어놓고 저보다 일찍 퇴근해서 집에 있는 남편에게 집까지 직접 들고 들어가게 만들려고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이 짐 받아주러 차에 나오는데 차 안에 가득 실려있는 세트들을 보고 표정이 울그락불그락해지더라고요. 자기가 명절 전에 꺼낸 말이 있으니 저한테는 아무 말도 못하고 있고요. 남편한테 집에 많은데도 자기가 계속 받아오길래 어디 쓸모가 있는 것 같아서 나도 사양 않고 받아왔다고 으스댔어요. 남편이 찍소리도 못하고 표정만 찌푸리고 있는 걸 보니 속이 후련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침울한 정도가 너무 심해지니 미안한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너무 사람 기를 죽여놨나 싶기도 하고 불쌍해 보였다고 해야 되나요? 그래서 남편에게 저희 앞으로 들어온 한우 세트를 건넸어요. 사실 우리랑 친정부모님 앞으로 하나씩 들어온 거긴 한데 우리 집에서 고기 잘 구워 먹지도 않고 우리는 아무 때나 먹을 수 있지 않냐고 우리 몫으로 들어온 건 시부모님을 드리자고 했습니다. 저는 가게를 비울 수가 없으니 남편에게 부탁해서 친정부모님 것도 같이 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남편은 계속 침울해 있는 상태로 알겠다고만 대답하고 주섬주섬 선물 들어온 것들을 정리하더라고요. 저렇게 기죽은 모습을 보니 속으로 내가 좀 심했나 하는 생각도 들기는 했는데 또 너무 오냐오냐 해줬다가는 나중에 또 저를 무시하면서 기어오를까 싶어서 거기까지는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어요. 점심때 웬일로 가게가 바빠서 정신없이 일하다가 보니까 저는 식사도 못하고 오후 5시가 되어버렸더라고요. 간단하게 요기나 할까 싶어서 즉석밥에 참치랑 김 선물 받은 거 하나씩 열었습니다. 처치곤란이었는데 한동안 점심 한 끼 이렇게 때우면 되겠다 싶었어요.
밥 먹으면서 남편한테 심부름 시켰던 게 기억이 나서 친정에 전화를 했지요. 친정엄마가 전화를 받는데 말투에서부터 기분이 상해 있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한테 다짜고짜 너는 장난을 쳐도 그렇게 칠 수가 있냐고 하면서 화를 내시더라고요. 장난이라니 무슨 소리냐고 물어봤어요. 엄마는 저에게 한우를 보낸다고 하더니 이게 한우라고 보낸 거냐? 하면서 잔뜩 기대한 우리는 뭐가 되냐고 장난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말 좀 해달라고 했더니 제가 한우 보낸다고 말해서 기대하고 있었는데 김서방이 제가 시켰다고 하면서 스팸을 15개를 두고 갔다고 하네요. 이런 실없는 장난할 거면 앞으로 하지 말라 그러고 고작 이런 장난치려고 그 먼 거리를 김서방 시켜서 보낸 거냐고 저한테 참 실없다고 하면서 잔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남편이라는 작자가 제가 양가에 하나씩 주고 오라고 했던 한우 세트를 지네 집에만 몰빵해버리고 우리 집에는 스팸 몇 개 굴러다니는 거 모아다가 가져다 주고 온 거지요. 친정엄마한테 이 사실까지 알리기는 뭐해서 재미없었어? 미안해. 다음에 진짜 한우 사줄게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르바이트하는 친구에게 가게 좀 봐달라고 부탁을 한 뒤 그 길로 시댁으로 곧바로 향했어요. 아주 고기잔치가 열려 있었습니다. 한 세트에 구이용으로 9인분씩 구성되어 있는 한우였는데 총합 18인분의 고기를 세 사람이서 다 구워 처먹어 놓고서는 배가 부르다고 배를 붙잡고 상 앞에 드러누워 있더군요. 제가 친정에 스팸 받은 걸 알아내는 게 시간 문제라고 생각했는지 고기는 단 한 점도 안 남기고 그 자리에서 그냥 다 구워 먹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억지로 꾸역꾸역 먹으면 맛있나요? 며느리, 마누라 몰래 친정에 줘야 할 것까지 홀랑 다 먹어버렸으니 맛이 있었을 수도 있겠네요. 배부르다고 꼼짝도 못하고 있는 남편 붙들어서 왜 친정에 스팸을 가져다 줬냐고 따졌더니 제가 그렇게 하랬다고 오리발을 내밀더라고요. 그래서 셋이서 점심 한 끼로 소고기 20인분을 다 먹었냐고 내가 언제 스팸을 보내라고 했는지 말해보라고 하니 남편이 이젠 어떻게 둘러대봤자 제가 붙잡고 늘어날 걸 알았는지 다른 변명을 대기 시작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도 제가 장난치는 걸 이해해주고 있는 거라 생각했나 봐요. 장모님 틀리하고 계시는데 소고기 즐겨서 어떻게 드시냐고. 이게 다 고기 한 점 제대로 드시지도 못하고 괜히 장모님 슬퍼하실까봐 배려해서 스팸으로 바꿔서 준 거라며? 평소 이가 안 좋은 우리 엄마를 놀리듯이 말하더라고요. 옆에서 시부모님들도 틀리라는 단어에 크크대면서 웃고 있었고요. 그 자리에서 참을 수가 없어서 옆에서 실실대고 있던 남편의 뺨싸대기를 후려갈겼습니다. 저를 깎아내리며 없는 말 지어내도 다 참아주던 저인데 시댁만 챙기고 친정 등한시하는 것까지 참아보려고 해도 당장 자기 장모님인 우리 엄마를 가지고 조롱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거에 대해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시부모님한테도 남편이 어떤 생각으로 고기를 2세트나 가져왔는지 뻔히 알고서도 그렇게 누워있기도 힘들 정도로 쳐드실 수가 있냐고. 밖에 돌아다니는 길고양이들도 먹이 챙겨주면 지가 먹고 싶은 만큼만 먹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그럴 수가 있냐고 한 소리를 쏘아붙였어요. 남편은 제가 장난으로 받아줄 거라고 생각했었는지 무척이나 당황한 표정을 지으며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은 거예요. 부어오른 뺨 한쪽 부여잡고 있어봐야 제가 더 이상 남편의 그 어떤 행동도 이해해주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나 봐요. 그제서야 처음에는 자기 자존심을 건드린 저에게 한 방 먹여주기 위해 그랬던 거라고 실토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해도 정말 친정에 고기 한 점 빼앗기기 싫어서 그 고기를 다 구워 먹었다는 그 심보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존심 먼저 건드린 게 누군데 이게 다 제가 자초한 일이란 듯이 저에게 덮어씌우는지도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끝까지 쫓아오는데 저리 가라고 팔을 확 부리치니 배가 너무 불러서 그런 건지 바닥에 뒤집어져서 팔을 허우적대며 제대로 일어나지도 못하더라고요. 당분간은 볼 일 없을 거라고 하고 저는 친정으로 돌아갔어요. 그렇게 따로 산 지가 벌써 6개월이에요. 가게에 찾아와도 그냥 손님인 척 대해요. 계속 질척거리면 영업방해라고 경찰을 부르겠다고 엄포를 놓습니다. 장사 힘들 적에 남편이 외벌이로 고생한 건 사실이지만 제가 벌이가 좋아지면서 그때 남편이 고생한 만큼을 충분히 보상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시댁이 가깝기 때문에 용돈을 제외하더라도 같이 외식한 횟수로만 따져도 시댁의 친정보다 훨씬 많이 해드리기도 했고요. 시부모님도 당장 제가 드리던 용돈이 아쉬운 건지 아니면 지 아들이 이혼하게 생겼으니 제 눈치 본다고 그러는 건지 매일같이 전화해서 제 기분 어떠냐고
이제 좀 풀렸냐고 물어보기는 하지만 제 마음 돌릴 생각 없어요. 따지고 보면 두 분도 남편하고 똑같이 처가 무시하고 처가에 모아나가는 거 이해 못하는 쫌생이라는 걸 이번 일로 제 앞에 증명하셨거든요. 왜 있을 때 잘하지 떠나가게 만들어 놓고 후회를 하는 걸까요? 참 이해가 가질 않아요. 가만히만 있으면 어련히 잘할 저였는데 말입니다. 제가 돈 얼마에 이러는 게 아니라 그자들 마음 씀씀이들 때문에 이러는 걸 꼭 좀 알아줬으면 좋겠네요. 합의가 끝나면 그냥 남이 되어버리겠죠. 차라리 이게 마음이 편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남편이 꼬라지 부리는 거 안 맞춰줘도 되고 안 봐도 되니까요. 그러면 제 사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모렴치한 시댁과 연을 끄는 30대 여성입니다. 남편과 저는 직장 동료로 만났습니다. 남편은 주변의 사람이 늘 끊이지 않을 만큼 다정하고 자상한 사람이지요. 남편이나 저나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둥글둥글 넘어가는 성격이다 보니 큰 소동이나 다툼 없이 2년을 연애했습니다. 이후로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부부의 연을 맺게 되었네요. 남편의 부모님, 그러니까 시부모님은 두 분 다 건강하십니다. 아버님께서는 중소기업을 다니시다가 은퇴하시고 지금은 아르바이트처럼 유명 식당의 주차장 관리 일을 하고 계세요. 어머님께서는 일평생 전업주부로 사셨고요. 남편의 형제관계로는 위로 나이 많은 신우가 한 명 있어요. 겉에서 보기엔 큰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을 들여다보자면 시댁 식구들과 남편 사이는 대면대면하다고 할까요? 속에 있는 이야기는 잘 안 하는 눈치고 남편 말로는 정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지금은 남편이 돈도 잘 벌고 어머니께 용돈도 드려서 그런지 시어머니가 남편을 챙기려는 흉내는 내세요. 남편도 어찌됐건 자기를 낳아주신 부모님이니 도리는 하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이 말하길 어려서부터 신우만 끼고 도는 어머님 때문에 어지간히 차별당하며 자랐답니다. 어머님께선 남편보다 5살 많은 그 신우를 나중에 음대 교수로 만든답시고 원래도 그렇게 재산이 있는 집은 아니었는데 있는 재산 없는 재산 다 끌어다 과외시켜서 대학 보내고 대학원에 해외 유학까지 보내고 돈을 말 그대로 쏟아 부으셨다네요. 하지만 막상 남편이 대학 갈 나이가 되니까 어머님께선 집에 돈이 하나도 없다고 먹고 죽을래도 없다고 말 그대로 죽는 소리를 하시더랍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남편한테 대놓고 대학을 가지 말라고 하신 건 아니셨다지만 걸핏하면 공부 잘하는 애들이 세상에 널리고 널렸는데 너가 그런 애들하고 경쟁해서 어떻게 이기겠냐며 무시하는 이야기를 해대셨으니 어린 남편에게 얼마나 상처가 됐겠어요? 결국 남편은 등록금이고 뭐고 알아서 하겠다며 도끼를 품고 말 그대로 이를 갈며 공부를 했답니다. 그리고는 서울에 있는 대학에 붙었대요. 하지만 산 넘어 산이라고 등록금 내야지. 생활비 마련해야 하지. 뭐하나 쉬운 일이 없더래요. 결국 군대까지 다녀오니 대학교 졸업하는데 거의 8년 걸렸다고요. 이렇게 남편이 자기 인생을 헤쳐나가는 동안 신우도 한국에 들어왔답니다. 어머님은 이제 신우 인생에 말 그대로 꽃길만 있을 줄 아셨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음대 교수가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무엇보다 이제 돈도 하나 없었던 시댁에서 계속해서 신우 뒷바라지를 해줄 수도 없었겠지요. 저희 신우를 직접 보시면 아시겠지만 키도 늘씬하고 예쁩니다. 남편 말로는 젊어서는 더 예뻤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선배들한테 인기도 많고 가끔 집 앞에 찾아와서 만나달라고 우는 사람도 있었답니다. 그래서인지 어머님께선 언젠가부터 교수 같은 거 안 해도 그만이다. 연예인을 시킬지 고민 중이다. 돈 많은 집에 시집가서 사모님 소리 듣고 살 팔짱가 보다.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고 다니셨대요. 그리고 실제로 한국에 들어온 지 2년 만에 신우는 결혼을 했습니다. 부모가 중소기업을 한다는 그리고 그 사업을 물려받을 거라는 남자를 만나서 정말 못만 갔지요. 그런데 그런 신우가 이혼을 했습니다.
저희가 결혼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어요. 정확한 이혼 사유는 모르지만 조카는 신우가 키우기로 했다는데 위자료며 양육비며 한 푼도 못 받게 된 모양이더라고요. 졸지에 갓난아기를 데리고 이혼녀가 된 신우는 갈 곳이 없었기에 결국 시댁으로 들어와서 살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신우의 사정이 안타깝긴 했지만 신우가 어디에 가서 살든 저희가 관심을 가질 필요도 왈가왈부할 문제도 아니었지요. 하지만 부모된 입장인 시부모님께선 그런 신우가 안타까워서 죽으려고 하셨어요. 처음에 제가 인사드리러 갔을 때도 당신 딸이 얼마나 잘났고 그래서 얼마나 시집도 잘 갔는지 모른다며 한마디로 딸에 대한 자부심에 목숨을 건 양반이셨습니다. 그래서인지 신우가 쫓겨나듯 이혼을 한 걸 아시고는 말 그대로 기절초풍을 하셨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어머니도 그렇고 시아버지도 그렇고 딱히 신우를 도와줄 만한 방법을 갖고 계시진 않았어요. 저희에게 자세히 말씀은 안 하셨지만 정황상 신우에게 이혼의 책임이 있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아무튼 신우가 시부모님과 합가한 지 3개월쯤 지났을 때였습니다. 어머님 생신이라서 시댁에 모두 모이게 되었지요. 결혼하고 처음 챙겨드리는 어머님 생신이었기에 잘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그때만 해도 착한 며느리, 좋은 며느리로 어머님 눈에 들고 싶었거든요. 저는 친정부모님과 사이가 너무 좋은데 남편은 시부모님과 그렇지 못했으니 저 속이 말이 아니겠구나 싶어서 제가 중간에서 다리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지요. 전날 미역국은 미리 끓여두었고 갈비찜하고 잡채도 데우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어요. 시댁에 도착해 생일상 준비를 하는데 신우는 어딜 갔는지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본인 어머니 생신인데 금방 나타나겠지 생각하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조카를 안고 계시던 어머님은 제가 하는 것들이 뭔가 못마땅하신지 계속 부엌 앞을 서성이며 혀를 차셨습니다. 구체적으로라도 뭐가 잘못되었다고 확실히 지적을 해주시면 좋은데 밑도 끝도 없이 안목이 없다, 손끝이 야무지지가 못하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니 속도 상하고 그런데 남편이 다 듣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부엌으로 들어오더니 어머님께 그러실 거면 이 음식들은 저희가 가져갈 테니 외식이나 하자며 저더러 그만 차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서도 시애미가 그런 소리도 못하냐며 사부치곤 다시 거실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상차림이 끝날 때까지 남편이 옆에서 저를 도와주었지요. 어느덧 상을 다 차리고 수저를 놓고 있는데 신우가 작은 방에서 나오더라고요. 부스스한 머리에 잠옷 차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남동생도 오고 올케도 오는데 저럴 수가 있나 싶어서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뭐라고 할 군번이 못 되잖아요. 꾹 참고 앉아서 식사하시라고 그랬지요. 신우가 케이크 정도는 준비해놓지 않았을까 생각하다 혹시 몰라서 저희가 하나 사갔는데 꼬락서니를 보아하니 사가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생크림 케이크도 식탁에 올렸는데 어머님께서 네 신우는 생크림을 안 먹는답니다. 아니, 어머님 생신이지 신우 생일도 아니고. 그러자 남편이 그럼 저희가 가져가겠다며 바로 다시 상자에 집어넣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아무리 그래도 초는 불어야 할 거 아니냐고 네 조카가 초 부는 거 좋아한답니다. 남편은 걔가 초 불면 케이크에 침 다 튀는데 그거 더러워서 누가 먹냐고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자 어머님도 당신이 한 소리가 있어서 더는 말씀도 못하시고 너 마음대로 해라 그러시더라고요. 식사를 시작했는데 애가 얼마나 나분거리는지 어머님께서 식사를 거의 못하고 계셨습니다. 신우는 막말로 자기 엄마 생일에 자기 자식인데도 하나 신경도 안 쓰고 자기 밥 먹느라 정신 없더라고요. 보다 못한 제가 어머님께 제가 아이를 볼 테니 식사를 하시라 했습니다. 어머님도 고맙다 하시면서 애를 저에게 넘겨주셨어요. 정말이지 여기까진 아무런 문제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제가 애를 안고 있다 보니 식사하기가 수월하지 않더라고요. 남편이 보다 안 되겠던지 3일 싸서 제 입에 넣어주었어요. 어른들도 계시고 민망해서 하지 말라고 눈치를 줬지만 남편은 개의치 않고 한 번 더 쌈을 싸서 제 입에 넣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신우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진짜 꼴사나워 죽겠다며 재수없다고요.
어른들 앞에서 저도 저희가 실수하는 거 아닌가 생각했기 때문에 신우가 무슨 말을 하는 건지 이해는 됐지만 그렇게 정색을 하며 소리를 지를 일인가 싶었지요. 전 너무 깜짝 놀랐고 아이도 금세 자지러졌습니다. 그런데 더 가관이었던 건 신우가 울더라고요. 저랑 남편이 자기에 대한 배려가 전혀 없다면서. 신우선에서 끝났으면 그래도 제가 어떻게든 이해하려고 해봤을 겁니다. 하지만 신우가 울기 시작하자 아버님이 수저를 집어 던지듯 내려놓으시곤 진짜 밥맛 떨어진다면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시질 않나. 급기야 어머님께서 너네는 정말 못돼 처먹었다면서 그렇게 행복한 티를 내야 직성이 풀리겠냐입니다. 저흰 너무 황당했지요. 결국 신우까지 애를 확 낚아채듯 데려가선 식탁을 떠났지. 어머님께선 절 보며 사람 하나 잘못 들어와서 아주 집안 꼴 잘 돌아간다고 하신다는 말씀이 불쌍한 신우는 신경도 안 쓰고 먹여주고 받아먹으면서 실실거리는 저희를 보고 계시니 속에서 찬불이 올라오신답니다. 그러면서 저희 꼴도 보기 싫다고 당장 나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생일 주인공이신 분이 내쫓는데 달리 방법이 있겠어요? 남편도 얼빠진 얼굴로 신우의 뒷모습을 보다 어머님을 쳐다보더니 한숨을 내쉬곤 저더러 집에 가자고 하더라고요. 가라는데 뭐하러 버티고 있냐고요. 그렇게 현관을 나서는데 어머님께서 죄송했다 빌지는 못할 망정 지 잘났다고 나가는 꼴 좀 보라며 뒤통수에다 또 한바탕 쏟아내시더라고요. 어쩌라는 건가 싶어서 남편을 슬쩍 쳐다봤는데 남편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제가 위로랍시고 한마디 해봤자 별 도움도 안 되겠다 싶어서 남편 손만 꼭 잡아줬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의 시간이 흘렀을까요? 사실 어머님께 몇 번이고 연락을 드려볼까 생각도 했지만 남편이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서 먼저 연락을 해오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받으니 대뜸 괘씸하다면서 그러고 가놓고 연락 한 통도 안 하는 게 말이 되냐입니다. 쫓아내셔서 쫓겨난 건데 저희 잘못이라 하니 뭐라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도 어쩌겠어요. 몇 번이고 죄송하다 말씀드리고 무슨 일로 연락을 주신 건지 조심스레 여쭈었지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당신이 기니 할 이야기가 있으니 남편에겐 말하지 말고 집으로 오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부르시나 싶어 불안하기도 했고 걱정도 되었지만 어떻게든 좋은 쪽으로 이끌어내서 시댁 식구들과 저희 부부 사이를 원만하게 만들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어머님만 계셨던 게 아니고 아버님과 신우도 있더라고요. 웃긴 게 가장 처음 든 생각이 무슨 말씀을 하실지는 몰라도 수적으로 제가 불리하겠구나. 정신 단단히 차려야겠다. 그런 거였네요. 어머님께선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겠다면서 신우 형편이 이렇게 되었으니 당신과 저희 부부가 신우 생활비를 좀 보태주어야겠다고 하시더군요. 황당했어요. 사지육신 멀쩡한 신우의 생활비를 왜 저희가 보태야 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되질 않았지요. 어머님께선 저더러 넌 아직 애가 없어서 모르겠지만 여자 혼자 애를 키운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아냐며 당신들이 신우 생활비로 50만 원을 보탤 테니 저희더러 100만 원씩 보내랍니다. 저희는 이미 자식돌이 한답시고 시부모님께 한 달에 30만 원씩 보내고 있었거든요. 물론 저희 부부의 연봉을 고려한다면 한 달에 30만 원씩 보내드리는 게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 아버님께서 남편을 어떻게 키우셨는지를 알고 난 이후로는 솔직히 그 30만 원도 내켜서 드린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자식으로서 드리고 있던 건데 이제 신우한테까지 생활비를 대주라니 황당했지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대답을 하지 않으니 어머님 아버님께서도 답답하셨는지 왜 대답을 안 하느냐고 절 채근하셨어요. 급기야 아버님께선 저더러 소잡아먹은 귀신이 들었냐며 빨리 알겠다고 하라며 악을 쓰시더군요. 저는 아버님 어머님께 안 될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치사하고 더럽네 어쩌네 내 동생이 번 돈이 네 돈이냐며 네가 뭔데 된다 안 된다냐고. 저도 짜증이 나서 그럴 거면 애시당초 남편한테 직접 물어보시지 왜 사람 귀찮게 오라가라 불러놓고 안 된다니까 화를 내냐고 받아쳤어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저더러 어디 배운 데 없이 손윗사람한테 달라드냐며 지금 네 신우 무시하냐입니다.
네 신우가 얼마나 잘났는 줄 아냐면서 너까지 거랑은 상대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으니 저도 말 그대로 눈이 뒤집히더라고요. 제가 그렇게 잘나서 위자료도 한 푼 못 받고 이혼해서 친정에 기어들어 사냐고 받아쳤습니다. 저도 제가 말이 지나쳤다는 건 인정합니다. 그러자 아버님께선 절 가만두지 않으시겠다며 손을 올리셨고 저는 말 그대로 옆에 두었던 제 핸드백만 들고 도망치듯 시댁을 나왔습니다. 차에 올라탔는데 심장이 벌렁거리고 한편으론 억울해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더니 제 목소리를 듣곤 대번에 무슨 일이냐고 묻길래 방금 있었던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당신 누나한테 막말한 건 너무 미안한데 자꾸 나를 무시하니까 나도 모르게 그런 소리가 나갔다며 미안하다고 했어요. 그러자 남편은 잠깐 말이 없더니 그냥 차 안에 있으랍니다. 자기가 지금 온다고 1시간만 기다리라고요. 남편은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일찍 도착했어요. 저를 보더니 미안하다며 같이 시댁으로 가자고 하더라고요. 시댁에 도착해 초인종을 누르니 어머님께서 빌러 왔냐라는 말과 함께 문을 여셨어요. 그러다 남편을 보고는 조금 놀라신 듯 했지요. 다시 온 가족이 거실에 모였습니다. 아버님께선 다짜고짜 저를 가리키며 저런 물건을 데려오다니 기가 막힌답니다. 그러자 남편이 아버님께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거면 그냥 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님께서도 아버님께 가만히 좀 있어 보라며 아버님을 진정시키셨어요. 남편은 대뜸 그래서 총 해달라는 게 얼마냐고 어머님께 묻는 게 아니겠어요. 전 솔직히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늘 제 편인 줄만 알았던 남편도 결국엔 어쩔 수 없구나. 그런 생각도 들었고 다 적을 순 없지만 별의 별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서운하기도 하고 허탈하기도 하고 저만 바보 된 것 같기도 하고 반면에 어머님의 얼굴엔 금세 화색이 돌았습니다. 어머님께선 한 달에 이래저래 150이면 넉넉지 않겠냐며 아까 저에게 말씀하신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을 부르시더라고요. 착한 아들이 이번에도 당신 뜻대로 해줄 거라 생각하셨던 모양이에요. 하지만 남편의 입에서 나온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그렇게 드리면 자기에겐 뭐가 돌아오냐고 묻더라고요. 시댁 식구들도 저도 놀라서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남편의 장점이자 단점이 계산적이지 못하다는 점이기도 했고 그런 식으로 따지는 모습은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당황하신 듯한 어머님과 아버님께선 가족끼리 돕는데 그런 게 어디 있냐입니다. 그러자 남편은 자기 대학 다니고 그럴 때 아무도 자기를 안 도와주지 않았냐며 그런데 자기는 왜 도와야 되는 거냐고 묻더라고요. 자식된 도리는 충분히 하고 사는 것 같은데 누나 돕는 것도 뭐 도리가 있는 거냐고요. 그러자 신우가 동생의 도리 모르냐입니다. 남편도 누나의 도리는 없냐고 받아쳤고요. 그러자 어머님께선 당신이 너무 오래 살아서 별소리를 다 듣는다며 서럽다고 그러셨어요. 뜬금없이 감정에 호소하시더라고요. 당신의 착한 아들이 여우 같은 저를 만나서 돈 몇 푼에 저렇게 연연하는 놈으로 변했다네요. 그리고 덧붙이신 말씀은 충격적이었어요. 남편더러 너도 이혼하라고. 그래서 우리 네 가족이 예전처럼 알콩달콩 살자고 하시더라고요. 신우 이혼했을 땐 개거품을 물고 쓰러지시던 양반이 아들더런 이혼하라고. 전 남편의 그런 얼굴은 처음 봤어요. 남편이 정말 무서운 얼굴을 하더니 이제 아예 자기 인생을 망칠 작정이냐며 어머님께 악을 쓰더라고요. 이혼을 할 바엔 이 가족들하고 연을 끊겠다며 자기 좀 제발 호적에서 파달라고 하더라고요. 그 망할 자식돌이 좀 안 하고 살 수 있게 해달라면서요. 그러면서 저한테 사과하기 전까진 안 보고 살 줄 알라며 제 손을 잡아 끌고 나왔답니다. 이후로 저희 부부는 시댁에 안 가고 있어요. 벌써 반년도 지났지요. 그래도 계속 보내드리려던 용돈은 끊지 않으려고 했는데 남편이 절대로 드리지 말라더군요. 저도 고민 끝에 남편의 의견에 따르기로 했습니다. 시부모님께서 제 남편을 어려워하고 불편해하셨으면 좋겠다. 솔직히 그런 생각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이 남편도 결국 시댁 식구더라.
그래서 이혼했다 하는데, 그래도 저는 참 운이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앞으로도 지금처럼 남편이 제 편이 되어주고 제가 남편의 편이 되어준다면 어렵고 힘든 일은 없겠지요? 시부모님이나 신우를 생각하면 안쓰럽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긴 하지만 멋대로 나서지 않으려고요. 제가 지금 지켜주어야 할 건 제 남편이니까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과거에는 결혼이 장사하는 것도 아닌데 돈 얼마가 그렇게 중요한 건가 생각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두 사람의 마음이라고 생각했지요. 하지만 서로 평생을 다르게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 가정을 이룬다는 게 제 생각처럼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걸 이번 일로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혼은 현실이고 연애의 연장선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이지요. 남편과의 연애는 길고도 길었습니다. 정말 저를 떠받들어 모셔주고 제 부탁이라면 하늘의 별도 따다가 가져다 줄 것만 같던 사람이었지요. 하지만 남편은 가족의 부탁이라면 하늘의 별은 물론이고 태양까지 가져다 줄 사람이었다는 걸 여태 모르고 살았네요. 요즘 대세는 반반 결혼이다. 남자가 집을 해와야 한다 그런 이야기. 결혼을 결심하고 난 뒤에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어온 말이지만 저는 친정에서 집을 해줬어요. 집 구할 때 조금 욕심을 내서 대출 1억 끼고 제가 여태껏 일하면서 모아놓은 돈까지 전부 탈탈 털어서 좋은 위치에 있는 집을 구했습니다. 결혼해도 계속 맞벌이 생활을 유지할 계획이었기에 두 사람 벌이로 대출 1억 이자 내는 거 부담 없었고 사실 대출까지 받아가며 욕심을 냈던 이유도 아파트부터 해서 그 주변 지역까지 호재가 너무 많았던지라 그냥 몇 년 살기만 해도 집값이 대출받은 돈보다 훨씬 더 많이 오를 거라는 확신이 있었거든요. 친정에서 집 하는데 돈을 다 해준 이유는 별거 없었어요. 남편과 저희 집 형편이 조금 차이가 났거든요. 하지만 친정에서도 남편이라는 사람 됨됨이 하나만 보고 결혼을 허락해주고 집을 해주시기로 결정을 하셨던 거죠. 당장 집안 형편 차이가 난다지만 저희 집이 뭐 재벌 정도 되는 급도 아니고 그냥 부모님 노후 준비 넉넉하게 되어 있고 어디 가서 아쉬운 소리 할 일은 없겠구나 싶은 정도였거든요. 그러니 당장 돈 얼마 차이 난다고 해서 무작정 결혼을 반대하기보다 남편의 사람 됨됨이를 좀 더 파악해 보기로 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남자라면 모름지기 생활력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냐 하시며 남편의 다른 장점인 생활력에 기대를 하면서 결혼을 허락하셨던 거고요. 저희 부모님께서도 현재는 넉넉한 형편이지만 처음 결혼 생활 시작하셨을 땐 상황이 썩 좋은 편은 아니셨답니다. 어려웠던 양가 가정 형편 속에 아무 도움 없이 결혼했고 두 사람 생활력만 가지고 맨땅에 헤딩을 해서 현재까지 오게 되신 거였고요. 그러니 생활력 있는 남편에게 기대를 하셨던 거예요. 남편이 저랑 연애하던 당시에도 주말에 저랑 따로 만나는 약속이 없다거나 하면 아는 지인 가게에 나가서 일을 돕고 일당 받아오는 식으로 투잡을 뛰었고 회사 퇴근한 뒤에도 몸이 덜 피곤하면 대리운전도 나가고 배달일도 나가고 하면서 부업을 하는 식으로 돈을 모았었거든요. 홀어머니와 동생을 대신해 가장 노릇을 하느라 그런 것도 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가족들한테 전 재산 퍼다 나르고 그러는 사람은 또 아니었어요. 비록 많은 금액은 아니었을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저희 부모님이 해주신 신혼집에 혼수도 가득 채우고 리모델링 비용에 결혼식 비용까지 싹 다 남편 돈으로 할 수 있을 만큼 돈을 모아놓았었거든요. 저희 부모님도 남편의 그런 점을 높게 사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혼을 허락해주고 시작할 때 집이 있고 없는 게 차이가 클 거라며 큰 돈을 내주시면서 집을 해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결혼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할 때쯤 남편의 여동생 그러니까 신우 또한 취직에 성공을 하게 되면서 그동안 남편이 혼자서 해야만 했던 집안 대들보 노릇을 이어갈 필요가 없어졌고 그 부담이 사라지게 되니 저희 결혼이 정말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했어요. 결혼하면서 남편이 먼저 저에게 어렵게 꺼낸 말이 있었는데 그건 결혼을 하고 나서도 시어머니한테 용돈은 계속 드리고 싶다는 말이었습니다. 그걸 못하게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저도 똑같이 친정부모님께 매달 30만 원씩 액수 얼마 되지도 않는 돈이나마 용돈하시라고 보내드릴 계획이었거든요. 친정부모님 재산이면 안 받아도 필요 없는 돈이긴 했지만 집도 해주셨으니 저도 이렇게나마 감사함을 표현할 계획이었었어요. 그러니 제가 남편의 결정에 더더욱 반대를 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해도 되는데 남편은 하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었으니까요. 아무튼
남편도 저랑 비슷한 금액선에서 용돈을 드리는 걸로 그 이야기를 끝냈습니다. 그 후 저희는 결혼식을 올리고 여느 다른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희 집 주변에 새로 또 지하철 노선이 하나 들어온다는 호재까지 생기고 실제로 주변 지역이 많이 재개발되면서 덩달아 집값이 많이 오르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희도 저희 나름대로 알뜰살뜰하게 모아서 현금도 꽤나 모아놓은 상황이었고요. 그렇게 2년 조금 넘는 기간 동안 행복한 결혼 생활을 잘 보내고 있었는데 몇 달 전에 그 행복이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언젠가부터 남편이 퇴근하고 집에 오면 한숨만 픽픽 내쉬고 멍하니 생각에 잠겨있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퇴근하고 집에서 놀고만 있는다고 뭐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냐며 총각때 하던 대리운전이나 배달 같은 부업을 다시 시작했어요. 퇴근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면서 그날 하루 어땠는지 그런 사소한 이야기 나누는 게 낙이었는데 남편은 그 소확행보다 돈이 더 중요하다고 하면서 퇴근 후에 또 일하러 나간다고 밖으로 나가버리니 저는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싶었죠. 그러다가 결국 주말에까지 과거 나가던 지인 가게에 출근을 또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되니 하루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소소한 대화를 나누기는커녕 한 집에 같이 살면서 잠만 같이 잘 뿐이지 얼굴 보기도 힘든 게 마치 룸메이트나 다름이 없더군요. 게다가 새벽 시간에 집에 돌아오는 날이 잦아지니 남편이 도어락 열고 들어오는 소리에 잠에서 깨기도 하고 평소 들어오는 시간보다 늦어지면 신경이 쓰여서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그렇게 되더라고요.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남편한테 우리 집값도 엄청 많이 올랐고 저금도 상당하지 않느냐. 내가 어디서 돈 더 벌어오라고 시키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몸을 혹사를 시키지 못해 안달이냐고. 그냥 여태까지 하던 대로만 해도 우리 사는데 돈 부족할 일 없고 어려울 것도 없다고 너무 조급해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제 말에 남편은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이렇게 된 상황에 대해서 이유를 말해줬어요. 다시 부업에 투자까지 시작하게 된 자초지종에는 다른 이유가 있었던 거죠. 알고 보니 신우가 멀쩡히 잘 다니고 있던 회사에서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게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시댁이 현재 생활고로 힘들어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더군요. 남편이 시어머니한테 용돈을 보내고 있긴 했지만 그걸로 두 사람이 생활을 이어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액수였던 거죠. 저희가 맞벌이하면서 생활비와 대출이자 그리고 같이 모으고 있는 적금을 제외하고 남은 돈은 서로가 각자 관리를 하고 있던 상황이었어요. 남편 월급이라고 해봐야 월 300 중반 정도 되는 돈이었는데 그 돈으로 공동으로 내는 돈 다 내고 나면 얼마 남지도 않는 상황이었거든요. 시어머니 드린다던 용돈까지 빼면 더더욱 모자랐을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남편이 마련해야 하는 돈이 이젠 용돈 수준을 넘어서 신우와 시어머니 두 사람 생활비가 돼버렸으니 그걸 혼자 충당하려니 투잡 쓰리잡을 해도 돈이 모자라도 한참 모자랐던 상황이 돼버린 거죠. 보니까 점심도 거르고 그 돈까지 싹 다 긁어서 보내주고 그랬더라고요. 직장인 점심값 해봐야 얼마나 한다고 말이죠. 답도 안 나오는 상황이었고 결혼하면서 그만하기로 했던 대들보 노릇을 다시 하게 된 걸 알게 되니 정말 까마득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당장 가족들이 밥을 굶게 생겼는데 모르는 척 하라고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어요. 신우가 해고를 당하긴 했지만 아직 나이도 어리고 그간 회사 다니면서 쌓인 경력도 있으니 금방 다시 취직을 하지 않겠냐. 그때까지 당분간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냐 부탁을 해오는데 제 월급까지 해서 시댁 생활비를 내주겠다고 나설 수도 없었고 그저 신우가 하루빨리 다시 일자리를 구하길 바라는 것 말고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되고 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신우의 새로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이 신우가 다시 취직을 해서 남편이 더 이상 투잡을 해도 되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라는 소식이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았겠지만 그런 꿈만 같은 소식은 아니었네요. 아니, 따지고 보면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싶을 정도의 소식일 수도 있겠네요. 신우가 해야 할 취업은 안 하고 임신을 했다는 소식이었으니 말이죠. 신우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고 있던 상황이라면 당연히 축하할 일이었겠지만 그게 아니니 정말 복장이 터질 노릇이었습니다. 신우의 임신 소식과 함께 알게 된 또 다른 새로운 사실이 가관이었습니다. 애초에 신우가 멀쩡히 잘 다니던 직장에서 왜 갑작스럽게 잘렸는지 항상 의문이었는데 알고 보니 해고 통보를 받은 게 아니고 신우가 자기 발로 회사를 나갔던 거였어요. 같은 회사 다니던 직장 동료와 눈이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문제는 그 직장 동료라는 사람이 애까지 딸린 가정이 있는 남자였다는 거고요. 거의 신우가 회사 들어가자마자부터 그런 사이였던 것 같은데 결국 꼬리가 길어서 들켜버리게 되었나 보더라고요. 둘 중에 한 명이 회사를 나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신우가 그 사람은 지켜낼 가정도 있고 아이도 둘이나 된다고 모든 책임을 떠안고 자기 발로 회사를 그만뒀다는 거예요. 재미는 둘이서 봐놓고 그 책임은 신우 혼자 지게 되었으니 그것만 해도 답답해 미칠 노릇이었는데 더 어이없는 건 그렇게 회사까지 지 발로 그만둔 신우가 이젠 눈치 볼 게 없어서 그랬는지 회사 그만두고 나서도 그 사람을 계속 만났던 거예요. 신우 아이는 그 사람의 아이였던 거고요. 신우 소식에 시어머니는 머리 싸매고 드러누우셨고 신우는 신우대로 혼란스러워 보였습니다. 그 아이를 낳고 말고는 다 큰 어른인 신우가 결정할 일이라고 생각했고 제가 왈가왈부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달리 해줄 수 있는 건 없었고 대신 신우한테 일단 비상금으로 가지고 있으라고 남편이 보내주던 생활비와는 별도로 제 돈에서 300만 원 인출해 보내줬습니다. 신우는 그 돈을 받고도 별로 고마워하는 눈치는 아니었어요. 뭐 저도 생색내겠다고 보내준 돈이 아니기도 했고 신우도 그 상황에 심적으로 많이 힘들고 혼란스러울 테니 제 정신이 아니겠구나 싶어서 그걸 가지고 트집 잡고 그러지는 말자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 날로부터 2달이 지났는데 신우에 대한 별다른 소식이 없는 걸로 보아 신우는 그 아이를 낳기로 결심을 한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도 여기서 냉정하게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일이 있었으니 그건 남편이 보내주는 생활비 문제였습니다. 남편이 몇 달 동안 투잡까지 뛰어가면서 대주던 생활비를 그만해야 될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신우가 그런 결정을 내린 건 자기가 책임질 수 있으니까 가족들과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런 결정을 내렸던 거 아니겠어요? 물론 몇 배로 더 힘들게 하겠지만 가정이 있는 오빠 돈으로 자기 아이를 키울 생각은 당연히 아닐 거라 생각했고 어쨌든 시어머니가 집에 계시니 아이를 돌봐주실 수 있을 테고 신우도 알바가 되었든 새 직장이 되었든 뭐라도 시작하지 않겠나 싶었거든요. 남편한테는 신우 상황은 이해하지만 신우 애까지 우리 돈으로 키워줄 수는 없는 노릇이지 않냐며 잔인하게 들릴진 모르겠지만 이제 시댁에 생활비 대주는 건 그만했으면 좋겠다고 솔직하게 말을 했어요. 시어머니 용돈 보내드리는 것까지는 뭐라고 하지 않겠지만 그렇게 할 거면 제가 남편 통장 관리를 직접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확인하지 않으면 또 점심값이고 뭐고 여유자금 생기면 싹 다 시댁에 보내줄 것만 같아서 꺼낸 말이었고요. 남편도 면목이 없다면서 제 제안에 선뜻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해왔습니다. 오히려 지난 시간 동안 시댁에 생활비 보내주는 걸 이해해줘서 고맙다고 말해줬어요. 내 가족한테 돈 주는 게 곶감냐는 식으로 나올까봐 걱정했는데 그래도 제가 이해해주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저렇게 말하니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저희도 이제 다시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가겠구나 싶었습니다. 실제로 남편도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부업도 그만하고 주말에 나가던 투잡도 그만뒀었거든요. 몇 달 맘고생한 만큼 다시 행복한 결혼 생활로 돌아가겠다는 생각에는 그 어떤 의심조차 들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친정부모님한테서 좋은 소식을 하나 듣게 되었습니다. 친정부모님께서 점 찍어둔 부동산이 하나 있는데 저희가 관심이 있다면 그걸 양보해 줄 테니 어떻게 잘 굴려보라는 연락이었어요. 결혼 생활 3년 하면서 저희 집값이 많이 오르기도 했고 저축해놓은 돈도 상당했으니 그냥 은행에 넣어두는 것보다 뭐라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던 차여서 관심이 가더라고요. 특히나 저희 부모님이 부동산으로 워낙에 재미를 많이 보신 분들인데다가 나름대로 부동산을 고르는 데 있어서 깐깐한 기준이 있고 안목도 있으시거든요. 그런 친정부모님이 자식인 저한테 추천해주는 부동산인데 당연히 실패는 없겠다는 확신도 있었고요. 저도 무작정 부모님이 소개해줬다고 덥석 물지는 않았고 제 나름대로 이리저리 검색도 해보고 조사도 해봤는데 그 집이 보니까 남편과 제가 다니는 직장에서 지금 사는 집보다 위치도 훨씬 좋고 집을 내놓으면서 인테리어까지 싹 다 고쳐놔서 추가적으로 돈이 더 들어갈 것도 없었어요. 요즘 같은 부동산 시장에 계속해서 집값이 오르는 지역이었던 건 말할 것도 없었고 말이죠. 다만 그만큼 돈이 많이 들어가겠다 싶었는데 그래서 생각한 게 지금 사는 집은 전세로 돌리고 대출 조금 더 받아서 저희 모은 돈까지 연끌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무조건 이득이라는 확신이 있다 보니 쇳불도 당김에 빼랬다고 부동산부터 다녀와서 저희 살고 있는 집부터 내놨고 그 후에 대출을 알아보고 있던 중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결혼 생활 3년 하면서 저한테 전화 한번 먼저 하신 적 없던 분한테 전화가 걸려오니 저도 무슨 일인가 싶었죠. 대뜸 저한테 물어보는 말이 살고 있는 집 전세는 나갔냐고 묻더라고요. 부동산에 내놓긴 했지만 요즘 전세 매물이 잘 빠지지도 않고 내놓은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기에 아직 연락 온 곳은 없다고 대답했어요.
제 대답에 한껏 밝아진 목소리로 시어머니가 제게 그러면 그 집에 신혼의 부부를 살게 하면 어떻냐고 묻더라고요. 살게 해달란 말은 둘째치고 신혼의 부부라니 그게 무슨 소린가 했습니다. 그 이후로 시간이 얼마나 길게 지난 것도 아닌데다가 신우 결혼식이 있었다면 제가 안 갔을 리가 없는데 대뜸 신혼의 부부라니 무슨 소리인가 싶었어요.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이야기해 줄 테니 일단 살게 해줄 거냐 말 거냐부터 계속 물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얼마까지 생각하시는가 물어봤어요. 아무리 전세라고 해도 주변 시세가 3억 중후반에서 4억 사이로 나가고 있는데 솔직히 조금 의아하긴 했죠. 저희 집에 전세로 들어올 정도면 사실 조금 외곽이나 경기도권만 가도 전세 말고 매매로도 집을 구할 수 있는 큰 돈이었으니까요. 한 식구끼리 서로 돕는 거라지만 저희도 새 집 구하면서 새로 또 대출을 받게 되는데 전세가를 낮게 해주면 해줄수록 저희 대출액이 늘어나게 되는 건 당연한 일이었으니 부담스럽기 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어진 시어머니 말에 제 귀를 의심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금 무리해서라도 최대한 맞춰줘야겠구나 자포자기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가족끼리 무슨 돈을 받냐며 애들이 무일푼이라 어디 들어가 살만한 전세보증금 모을 때까지만 살게 해주라고 너무나도 당연하다는 듯이 말해왔으니까요. 세상에 4억짜리 집에 공짜로 들어와서 살게 해달라고 할 줄은 몰랐으니 저도 모르게 큰 소리를 내며 놀라고 말았습니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저희도 그 집 전세로 나가고 대출까지 받아야 새 집으로 이사가게 되는 거라고 남편이 그런 말은 안 해줬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다 알고 있다고 니들은 맞벌이 하니까 둘이서 대출을 받거나 친정에서 돈을 빌려오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고 너무 쉽게 말을 하더군요. 더 이야기했다간 정말 안 좋은 소리까지 나올 것 같아서 일단 남편하고 상의해보겠다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상의해보겠다고 했지만 남편한테 좋게 이야기해서 거절하라고 할 심산이었어요. 그래도 시어머니인데 제가 싫은 소리 하는 것보다 남편이 좋게 말하는 게 더 나은 방법이라 생각했던 거였죠. 그리고 저녁 때가 돼서 퇴근한 남편과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남편도 시어머니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더군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남편한테서 생각지도 못한 대답을 듣게 되니 피가 거꾸로 솟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다 싶을 정도로 혈압이 오르더라고요. 남편은 제 분위기를 살피더니 신우가 처한 상황이 너무 안쓰러워서 그런다며 신우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신우가 만나던 그 남자가 결국 지 처자식을 뒤로하고 신우랑 함께 하기로 했답니다. 그래서 시어머니가 그 둘을 두고 부부라고 했던 거고요. 그런데 문제는 그 남자 집에서 이혼을 안 해주겠다고 나왔답니다. 정확히는 이혼은 해줄 수 있지만 그럴 거면 전 재산 다 내놓고 몸만 나가라고. 그러면 합의 이혼을 해주겠다 나왔다네요. 매달 줘야 하는 양육비는 말할 것도 없고요. 아무튼 그 조건이 아니면 이혼은 없다고 나왔답니다. 그 와중에 신우는 정신 못 차리고 무늬만 아빠는 싫다고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고 이혼을 하라고 강요를 했고 결국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식은 일단 미루고 살림 먼저 합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당장 개털인 남자가 몸만 들어왔는데 집이고 뭐고 구할 방법이 없는 와중이었다는데 그때 저희가 마침 타이밍 좋게 집을 전세로 내놓은 상황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조카도 몇 달 뒤면 태어날 텐데 집도 절도 없는 동생네 노숙은 시킬 수 없지 않느냐며 불쌍한 동생네 부부를 위해 저희 집을 내주자는 헛소리를 하고 있던 거였어요. 저희는 당장 맞벌이 하니까 대출 더 받는 거는 문제도 아니고 제가 원한다면 자기가 투잡 탓이 뛰면서 대출이자를 전부 자기 돈으로 감당하겠다고 그러면 상관없는 거 아니냐고 나오는데 아주 답답해서 속이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남편하고 이야기해서 잘 해결해 보려고 했는데 이건 제가 신우 혹은 시어머니랑 직접 만나 단판 짓지 않으면 끝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남편한테는 나는 더 할 말이 없으니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하고 다음날 퇴근 후에 저는 시댁으로 곧장 향했습니다. 시어머니도 눈치가 있는지 말도 없이 불쑥 찾아온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러 온지 어느 정도 짐작을 했나 보더라고요. 저보고 한가족끼리 너무하다며 집을 달라는 것도 아닌데 내 딸이 들어가 잠깐 살게 해주는 것도 못 해주냐, 더군다나 맏며느리면 가족들을 위해 희생해야 하는 거 아니냐 하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늘어놓더군요. 그렇게 신우 살 곳이 걱정되면 어머님 집에 같이 살면 되는 거 아니냐, 아직도 한 집에 같이 살고 있는데 사위 한 명 더 드리는 건 또 안 될 게 뭐냐고 따졌죠. 신우 애 태어나면 어머님이 애 봐주고 신우도 직장 다시 구해서 나 죽었소 하고 몇 년 맞벌이 하면 애 학교 가기 전에 독립할 돈 정도는 모을 수 있는 거 모르시냐? 굳이 내 집을 내줘야 하는 이유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는다.
처음에는 저도 대화로 다른 해결책을 모색해볼 요량으로 제 생각을 이야기했는데 시어머니는 제 말에 그 집이 어디 네 혼자 집이냐고 제 말에 꼬투리를 잡더라고요. 설마 남편이 인테리어 비용한 거랑 혼수해온 거 가지고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거냐 따져 물었어요. 그 말에 어디 그뿐이겠냐며 여태까지 대출도 같이 갚아오지 않았냐고 네 혼자만의 집이라 생각하지 말거라 하는 겁니다. 대출이라 봐야 1억 받은 게 전부고 3년 동안 갚아봐야 얼마나 갚았겠냐고. 아직 반이반도 안 갚았는데 6천 들고 와서 4억 집이 공동소유라고 주장하는 게 말이나 되냐고 따졌죠. 인테리어 비용 2천에 혼수랑 여태까지 남편이 갚은 대출이자 당장 다 돌려주는 거 일도 아니라고. 지금 제가 여기까지 찾아온 이유는 내 집에 신우 살게 할 생각 없다는 거 확실하게 하러 온 자리니까 이야기 길게 하지 말자고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제 말에 대답도 안 하고 지금 내 아들 내쫓는다고 협박이라도 하려는 거냐며 너 니네 부모한테 가정교육 그렇게 받았냐고 아주 싸가지가 없다고 따지고 들더군요. 부모님 이야기까지 나오는 걸 보니 상황이 갈 때까지 간 것 같았고 더 되돌릴 수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과 없이 시어머니한테 한마디 했어요. 어머님이야말로 신우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켰길래 저 모양 저 꼴이냐. 멀쩡히 가정이 있는 남자 꼬시다 걸려서 직장까지 잘렸으면 거기서 적당히 하고 멈춰야지. 뭘 잘했다고 그 꼴을 당하고도 그 남자를 계속 만나다가 한 집안을 풍비박산을 내놓고 이제는 지 오빠 결혼 생활까지 파탄을 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고. 저도 할 말 못할 말 가리지 않고 따발총마냥 쏘아댔어요. 시어머니 얼굴이 시뻘개져서 곧 뒷목이라도 잡을 기세로 부들부들거리고 있더라고요. 돈 관리를 어떻게 했길래 신우 직장 잘리자마자 아들한테 투잡 쓰리잡을 시켜가며 생활비를 받아낼 때 알아봤어야 했다. 쉬지 않고 제 할 말만 계속 쏟아냈습니다. 집안까진 들어가지도 못하고 현관문 앞에 서서 시어머니랑 설전을 벌이고 있는데 벼랑간 벌컥하고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반사적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거기엔 남편이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가 찾아온 걸 보고 문 열어주기 전에 남편한테 전화부터 했었나 보더라고요. 그 전화를 끊지 않고 내버려둔 건지 시어머니랑 저랑 싸운 내용을 남편은 전화기 너머로 다 듣고 있던 상황이었나 보더군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편은 제가 아닌 가족을 택했습니다. 평생 저한테 화 한 번 낸 적 없는 사람이었는데 저를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치더군요. 어디 어른한테 말버릇이 그따위냐고 하면서 당장 무릎 꿇고 빌라고 하길래 무릎 꿇고 빌어야 할 사람이 누군데 이러냐 당신 뜻이 뭔지 잘 알겠다 말하고 그 길로 시댁 현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남편은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되었다는 걸 깨달은 건지 1분도 걸리지 않아 쫓아나와선 차가운 아스팔트에 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어요. 이제 와서 무릎을 꿇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그냥 당신은 하던 대로 가족들 대들보 노릇이나 하라 그러고 무릎 꿇은 남편을 뒤로 하고 제 갈 길을 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시어머니까지 쫓아나와 제 팔을 붙잡고 그제서야 없던 일로 하자면서 저보고 일단 집에 들어와서 이야기 좀 다시 해보자고 하더라고요. 더 이야기할 게 뭐가 있냐. 있어봐야 신우한테 뭐라도 하나 해주자는 소리지 않겠냐 말하고 나는 그 꼴을 보고 살 인내심이 없다고. 아드님은 돌려드릴 테니 망해버린 딸 인생 위에 아들 인생까지 희생시키시라 말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후로 집까지 쫓아온 남편이 자기가 앞으로는 자기 가족들 뒤로하고 저를 위해 살겠다며 계속 빌길래 당장 시댁 생활비 보내준다고 하루에 4시간만 자면서 투잡 쓰리잡도 마다않는 사람이 그게 가당키나 한 소리냐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남은 인생 가족들 위해 사는 게 더 빠를 거라 말하고 이혼하자 했어요. 이혼 안 해줄 거면 시어머니랑 신우한테까지 위자료 소송 걸고 당신이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가능한 대로 최대한 다 뜯어가겠다 했더니 그제서야 조용해지더라고요. 어차피 이혼당할 거면 푼돈이라도 건져서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나 봐요. 결국 남편은 소원대로 지 가족들 대들보 노릇 다시 할 수 있게 가족들 품으로 돌려줬습니다. 털어봐야 땡전 한 푼 안 나올 시어머니랑 신우한테 소송까진 걸지 않았어요. 돈 몇 푼 더 받겠다고 그 집구석 인간들 얼굴 더 보는 것보다 후딱 끝내버리는 게 정신건강에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결혼했으면 와이프부터 챙겨야지. 가족들 그렇게 걱정됐으면 애초에 결혼은 왜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렇게까지 생각하고 싶지는 않지만 나중 가서는 제 돈으로 가족들 부양하자고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니 이렇게 이혼해버린 게 차라리 잘 된 건가 싶을 때도 있네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이제 겨우 1년 된 2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혼전 임신이나 그런 이유로 결혼을 빨리 한 건 아니고요. 어려서부터 결혼을 빨리 하는 게 제 목표 중 하나였어요. 저희 친정어머니도 20대 초반에 절 낳으셨는데, 그래서인지 저희 모녀 사이는 친구 같기도 하고 자매 같기도 하답니다. 저도 이러한 관계가 너무 좋고요. 훗날 제 딸하고도 지금의 어머니랑 저희 관계처럼 잘 지내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빨리 결혼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때마침 저희 남편도 저와 비슷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었기에 이른 나이에 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만나게 된 계기는 친구의 소개였어요. 입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는데 친구가 이제 연애도 좀 해봐야 하지 않겠냐며 지금의 남편을 소개시켜 주었지요. 남편은 제 친구의 사수였는데 나중에 한다는 말이 너무 깐깐하고 FM인 남편 밑에서 일 배우기가 부담스러웠다더군요. 친해지고는 싶은데 영 곁을 안 주길래 여자 소개시켜드린다며 제 사진을 들이밀었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한참을 웃었네요. 친구가 자기도 제 사진이 먹힐 줄 몰랐다면서 웃더라고요. 소개팅을 주선하는 친구 말로는 말수가 별로 없다고 했는데 막상 만나본 남편은 말도 많고 재미도 있고 정말 괜찮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들었는지 정말 적극적으로 저에게 다가왔어요. 저는 그렇게 내숭을 떠는 성격이 못 됩니다. 좋고 싫고가 티가 나는 사람이지요. 그래서인지 저희의 관계는 거침없이 진전이 되었고 알게 된 지 2년 만에 결혼 이야기까지 나오게 되었습니다. 양쪽 부모님들도 잘 어울리는 한 쌍이라며 저희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기에 올해 초 부부의 영까지 맺게 되었습니다. 서울에서 나고 자란 저와 달리 남편은 서울에서 멀리 떨어진 지방에서 올라와 여동생과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했고 신우는 대학생이었거든요. 그래서 신혼집을 구할 때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시부모님께서 이렇게 된 거 신우가 졸업할 때까지만 셋이 같이 살면 어떻겠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전 솔직히 싫다고 말씀드렸지요. 인생에 한 번뿐인 신혼인데 그걸 신우랑 같이 산다는 건 상상해 본 적도 없고 말도 안 된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남편도 제 입장을 이해한다며 제 의견을 존중하겠다 했어요. 그렇게 저와 남편은 신혼집으로 작은 아파트를 찾아보게 되었고 2달 만에 계약을 할 수 있었네요. 이제 와서 말이지만 사실 집을 계약하는 과정에서도 약간의 잡음이 있었어요. 시부모님께서는 저희가 집을 구하는데 도움을 주실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부모님은 대출을 받아 보태주시려 하셨지만 그건 또 제가 내키지 않았고요. 그나마 제가 모아둔 돈이 얼마 있었고 남편도 저에게 프로포즈를 할 당시 모아둔 돈이 몇 천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파트 잔금을 치러야 하는 날이 가까워질수록 남편이 왠지 초조해 보이더군요. 알고 보니 신우와 남편이 같이 살던 집에 남편 돈이 보증금으로 묶여 있었는데 저희가 아파트를 구하려면 그 돈을 빼와야 했더군요. 어머님께서는 한 번 더 그 돈까지 빼갈 거면 신우를 데리고 살라고 하셨지만 저도 지지 않고 싫다 했습니다. 결국 어머님께서 그럼 신우는 고시원으로 가고 저희는 그 돈을 보태서 집을 구하라 하셨습니다만 표정이 좋지는 않으셨어요. 솔직히 저라고 뭐 좋았을까요? 저도 기분이 영 별로였습니다. 제가 신우를 내쫓은 것도 아닌데 괜히 제가 큰 잘못을 한 것 같고 어머님께선 저로 하여금 약간의 죄책감까지 느끼게 만드셨거든요. 어머님께서 툭툭 내던지듯 하시는 말씀이 마치 너 때문에 셋이 못 살아서 신우가 고시원까지 쫓겨가게 된 거라는 식으로 들렸으니까요. 아무튼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한 달쯤 지났을까 회사에 있는데 어머님께서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곧 회의 시작이라서 이따 전화드리겠다고 문자를 보냈는데도 전화가 계속 걸려오더라고요. 결국 양해를 구하고 복도에 나와 전화를 받으니 어머님께서 너는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하느라고 시애미한테 문자로 띡 전화할게요. 그런 싸가지를 당신은 처음 봤다며 다짜고짜 화를 내셨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어머님이 화를 내시는 것보다 빨리 사무실로 돌아가 봐야 한다는 걱정이 더 컸기 때문에 정말 죄송하지만 이따가 다시 전화드린다고 하고는 전화를 끊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난리가 났지요.
회의가 끝나고 전화를 확인해보니 부재중 전화가 14통이나 와 있었습니다.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흐르면서 동시에 저도 나름대로 짜증이 났어요. 며느리가 직장 다니는 거 뻔히 아시면서 급한 일이 있으신 거면 남편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으니까요. 어머님께 다시 전화를 거니 어머님께서는 저더러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길래 시어머니 전화를 마음대로 끊냐고 대뜸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는 죄송하다고 다시 한번 사과를 드린 뒤 조근조근 상황을 설명해 드렸어요.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일로 이렇게 저를 찾으신 거냐고 하니까 신우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답니다. 신우 이야기를 나한테 왜 하시지 싶더라고요. 저는 신우랑 따로 연락을 하는 사이도 아니었으니까요. 그래서 왜 그러냐 하니까 고시원에 사는 게 너무 외롭고 서럽고 우울하다 그러더래요. 여성 전용이고 학교에서 멀지도 않은 곳에 있는데 그게 그렇게 외롭고 서러울 일인가 싶었지만 동시에 저는 결혼 전까지 친정 부모님과 같이 살았기에 신우의 마음을 전부 다 이해할 수는 없었지요. 그러면서 어머님께서는 싫다 좋다 따지지 말고 그냥 신우 졸업할 때까지만 같이 살라셨습니다. 신우가 이미 3학년이니 길어봤자 2년이라며 평생 한 가족으로 살면서 꼴랑 2년 때문에 얼굴 붉히면 쓰겠냐고요. 어머님께 남편과 상의해보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 남편은 저하기에 달린 거라면서 괜히 남편 핑계대고 빠져나가려고 잔머리 쓰지 말라시대요. 속으로 화도 나고 왠지 억울했지만 일단은 알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과 신우의 거처에 대해서 오랜 시간 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남편은 정말 미안하다 하면서도 딱 2년만 참아달라고 하더군요. 저를 볼 면목이 없다면서도 요새 세상이 너무 흉흉하다 보니 부모님도 걱정이 많으신 것 같고 여동생이 원래 겁이 많아 그렇답니다. 그러면서 절대로 제가 따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게끔 자기가 단도리를 잘할 테니까 자기를 믿고 한 번만 같이 살아보자더군요. 만약에 조금이라도 제 심기에 거슬리는 행동을 하거든 그 길로 내쫓아도 좋다면서 말이에요. 결국 신혼생활을 시작하고 3개월도 되지 않아서 신우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유가 어찌됐건 제가 내린 결정이었으니 누구의 탓도 하고 싶지 않았고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신우였어요. 신우의 행동은 제 심기에 거슬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저한테 덤비는 수준이었지요. 저와 남편이 비록 맞벌이를 하고 있긴 했지만 웬만하면 집안일은 제가 하려고 했습니다. 일단 직업 특성상 저는 야근이 없거든요. 9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합니다. 반면에 남편은 야근이 있는 날도 많았고 일이 정말 많으면 주말에도 종종 사무실에 나가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웬만하면 집안일에 있어서는 스트레스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이것도 누가 시켜서 한 일이 아니라 제 결정이었으니 누구의 탓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신우가 사용하는 방이었어요. 저희가 사는 아파트는 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거실과 안방 천장에 각각 시스템 에어컨 총 2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신우는 작은 방을 쓰고 있었는데 그 방에는 에어컨이 없고요. 즉, 신우 방은 100이면 100 덥거든요. 그런데 이상하리만치 방에 들어가면 꼭 방문을 걸어 잠그고 나오질 않더라고요. 외출할 때도 방문을 꼭 잠그고요. 이것도 사실 저희랑 살게 되면서 자기가 멋대로 설치한 건데 아무래도 제가 불편해서 그럴 수도 있고 저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게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저도 굳이 걸고 넘어지진 않았어요. 그렇게 같이 산 지 겨우 2주쯤 됐을 무렵이었습니다. 신우가 쓰는 방 앞을 지나가는데 찌릿하게 시큼하고 비위상하는 냄새가 나더군요. 직감적으로 뭔가 방에서 썩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지요.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열어보고 싶었지만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신우나 남편 둘 중에 한 명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어요. 적어도 지 오빠가 열어보면 별소린 안 하겠지. 하더라도 적당히 하고 말겠지. 뭐 그런 계산이었지요. 하지만 냄새가 난다는 걸 인지하고 나니까 그 냄새를 맡으며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자체가 고역이더군요. 아무튼 그렇게 한 3시간쯤 흘렀을까 어쩐 일인지 남편과 신우가 같이 들어왔습니다. 요 앞 편의점에서 만났다면서요. 신우 손을 보니 편의점 봉다리 안으로 컵라면에 뭐에 잔뜩 보이더군요. 말이 나와서 말이지만
저희 신우가 식탐이 좀 있어요. 행여나 먹는 걸로 서운케 한다는 소리가 나올까봐 집에는 늘 음식을 떨어지지 않게 준비해두는 편입니다. 하지만 저와 신우의 식성이 많이 다르다 보니 신우가 간식을 따로 사다 먹는 눈치였어요. 사다 먹을 수 있지요. 자기 돈으로 사다 먹는다는데 제가 뭐라고 하겠어요? 하지만 한 집에 살면서 신우는 말이라도 같이 먹을래요? 혹은 한 입 먹어봐요 같은 소리를 절대로 안 했습니다. 솔직히 제가 뭐 치킨 사 먹을 돈이 없어서 기분이 나쁜 거겠어요? 좀 치사하다 생각은 들더군요. 그래놓고 제가 뭐 하나 사다 놓으면 그건 또 귀신같이 찾아 먹습니다. 그래놓곤 꼭 오빠가 사다 놓은 줄 알았다면서요. 참 얌체 같지요? 아무튼 제가 남편한테 신우방에서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자기는 잘 모르겠답니다. 그래서 아니라고 냄새 난다고 제가 다시 한번 말했지만 남편은 계속 모르겠다는 거예요. 답답한 제가 신우와 남편에게 방문 좀 열어보라 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싫다고 절대로 안 된다고 생난리를 치더라고요. 신우의 과격한 반응을 보니까 진짜 당장이라도 열어봐야겠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내 심기에 거슬리면 내보내겠다고 한 말 기억하냐고, 지금 나 너무 불편하다고, 그러니까 빨리 방문 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신우더러 열어 라고 짧게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신우도 군소리 없이 하지만 얼굴은 죽상이 되어서는 방문을 열어주더군요. 방 안은 정말이지 기가 차대요. 생각해보니 그동안 음식을 사갖고 들어가는 건 몇 번 봤는데 재활용할 땐 안 보여서 저는 나름대로 신우가 남사스럽고 창피해서 학교 갈 때 들고 나가서 어디다 버리나 그런 생각만 잠깐 했었거든요. 설마 그걸 다 방 안에 쌓아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요. 진짜 방구석이 무슨 돼지우리도 아니고. 무엇보다도 제가 당혹스러웠던 건 그 광경을 보고도 침착한 남편의 반응이었지요. 남편이 깊은 한숨을 내쉬면서도 너무 자연스럽게 신우방을 치우기 시작하더라고요. 문득 이게 처음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말해요. 청소를 하고 있던 남편을 안방으로 끌고 가 당장 신우 내보내라고 했습니다. 남편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면서도 약속은 약속이니까라며 알겠다고 했습니다. 대신 며칠만 시간을 달라더군요. 신우도 어쨌든 방도 알아봐야 하고 돈도 마련해야 할 것 아니냐면서요. 만약 남편이 그러지 말고 그냥 참고 살자거나 우리가 챙겨주면 된다 소리를 했으면 정말 속된 말로 머리 뚜껑이 열렸을 겁니다. 하지만 다행히 남편은 저와의 약속을 존중해 주었고 그렇기에 저도 화를 한 번은 억누를 수 있었네요. 그렇게 다음 날 평소처럼 회사에 출근해서 일을 하는데 어머님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순간 어제 일 때문에 전화를 하셨구나 싶어서 사무실 밖으로 나가 전화를 받았지요. 아니나 다를까 어머님께서는 신우가 쫓겨나게 생겼다며 울고짜고 난리라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얼마나 고함을 치시던지 지나가던 사람이 다 들을 만큼 큰 소리였지요. 저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는 들으셨냐고 하니까 다 들었답니다. 제가 먹는 걸로 하도 눈치를 줘서 신우가 저희랑 식사를 하면 체할 것 같았다네요. 그래서 자기 딴에는 제 눈치를 본답시고 방에서 식사를 해결한 거라며 그런데 그걸 빌미로 제가 자기를 쫓아내려 한다고 어머님께 서럽다고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더군요.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습니다. 앞뒤 다 잘라먹고 지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허무맹랑한 살을 붙였더라고요. 어머님께 아드님 그러니까 남편하고는 이야기를 해보셨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다 하셨답니다. 그러면서 당신 뱃속으로 낳은 자식이고 신우랑 피를 나눈 형제인데 제 편들게 생겼냐입니다. 그러면서 저더러 툭하면 지 남편 뒤에 숨어서 남편을 조종하려 든다며 아주 못돼먹은 버르장머리라네요. 어처구니가 없었지요. 신우가 거짓말한 것도 화가 나는데 팔은 안으로 굽는다더니 남편에 대한 실망감이 너무 컸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도대체 뭘 어떻게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남편이랑 다시 이야기해볼 거고 신우는 내보내겠다고 말했네요. 그리고는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끓어오르는 화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회사에는
반차를 내고 먼저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왔다가 기겁을 했네요. 아무 생각 없이 현관문을 열었더니 집안에서 그 대낮에 술판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집들이 할 때 쓰려고 사놓은 큰 상까지 꺼내어 술상을 차렸더라니까요. 게다가 도대체 몇 시부터 마신 건지 벌써 5명 중 둘은 잔뜩 취해 있고 집안에서는 술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냉장고에 있던 저희 친정어머니가 저 먹으라고 챙겨주신 반찬까지 다 밖에 나와 있는데, 그런데 신우가 저를 보더니 한다는 말이 왜 벌써 왔냐며 눈치 없게 거기 서 있지 말고 안방으로 비키라대요. 황당함을 넘어 화가 나더군요. 저는 큰 비닐봉지를 하나 꺼내와서 상의에 나와 있는 술이며 그릇이며 전부 다 쓸어 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신우가 저더러 미쳤냐며 지금 뭐 하는 짓이냐길래 너야 말로 지금 장난하냐고 이게 네 집이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러자 신우 친구들이 눈치를 살살 보면서 먼저 간다고 집을 나가더라고요. 신우는 저 때문에 완전 개망신을 당했다며 씩씩거리더니 또 어디다 전화를 걸더라고요. 보나마나 어머님이었지요. 곧이어 신우가 저더러 받아보라며 전화기를 들이밀었습니다. 어머님께서는 너는 눈칫밥 먹이는 걸로 부족해서 애가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것도 그렇게 회방을 놔야겠냐면서 그게 네 집이냐입니다. 당신 아들 집이기도 하고 그렇게 치면 신우 집이기도 하다네요. 말 같지도 않은 무식한 어머님의 논리에 더는 대화가 불가능하겠더군요. 제 연락을 받고 허겁지겁 들어온 남편은 엉망이 된 집안을 보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더군요. 그러더니 방에 짱 박혀 있던 신우를 불러냈습니다. 그리고는 냅다 제 앞에서 뺨을 때려버리더군요. 한 대 얻어맞은 신우도 눈이 동그래져서는 벌개진 볼만 부여잡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남편이 한다는 소리가 이 정도면 알아듣지 않았겠냐며 한 번만 품어달랍니다. 자기랑 결혼했으면 신우랑도 한 가족이니까 사랑으로 이해해달라나요?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자기가 혼쭐을 내주겠다고요. 그러니까 앞으로도 무슨 일이 있으면 이렇게 생쇼를 하겠다는 뜻이구나. 제 귀에는 그렇게 들렸습니다. 저는 남편한테 됐다고 신우가 당신한테 뺨 한 대 맞았다고 나한테 좋은 게 뭐가 있냐고 그랬습니다. 당신이 신우한테 때린다고 내 스트레스가 어디 날아가는 것도 아니지 않냐고요. 나는 아예 신우 꼴이 보기가 싫은 거니까 신우를 내보내든지 아니면 둘이 같이 나가라 했습니다. 안 그러면 나도 내 친정 식구들 여기로 다 불러서 같이 살자 하겠다고요. 제가 한다면 하는 성격인 걸 알아서인지 남편은 풀죽은 얼굴을 하면서도 결국은 알겠다며 방 밖으로 나가 신우에게 짐 싸라고 하더군요. 신우는 그제서야 오빠 여자에 환장한 거냐며 지금 저런 여자 때문에 동생인 자기를 내쫓냐고 발악을 하더군요. 역시나 뺨 한 대 얻어맞았다고 기죽을 지지배가 아닌 거 진작에 알고는 있었지만 결국 신우는 집에서 나가기로 했고 어머님께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윗사람이 돼서는 그 정도 참을성도 없어서 나중에 애 낳아서 어떻게 키우겠냐입니다. 저는 제 딸 신우처럼 안 키울 거라니까 어머님이 지금 당신이 딸 잘못 키웠다는 소리가 하고 싶어서 그러는 거냐고 또 소리를 지르시고 그런 어머님께 신우 행동이 개차반이라는 걸 알고는 계시다 보다고 받아치니 또 뭐라 하시고 이후로 지금까지 벌써 반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시부모님하고는 거의 연을 끊다시피 했어요. 가족 행사나 명절에는 남편 혼자 다녀왔고요. 어머님께서는 이 집의 요물, 그러니까 제가 들어와서 집안이 쑥대밭이 되었다고 하시고 전 뭐 솔직히 편해요. 이혼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싶고요. 사실 남편이 앞으로는 시댁과 저를 철저히 분리시키겠다고 했기에 한번 속는 셈 치고 지켜보는 중입니다. 아참, 신우는 어떻게 되었냐고요? 이후로 다시 고시원으로 갔었는데 거기서 또 너무 더럽게 쓴다고 민원이 들어와서 고시원에서 쫓겨났어요. 결국 시댁에서 대출받아서 어디 원룸 얻어준 것 같던데. 어휴, 그 원룸 주인이 누군지는 몰라도 벌써부터 불쌍해 죽겠네요. 집어릇 개주겠어요? 거기도 모르긴 몰라도 개판이겠지요. 뭐, 하긴 뭐가 걱정이겠어요? 어머님이 쫓아가서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해해 주시면 되지요. 그쵸?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